아다의 가문은 대대로 형편없는 사내들만 꼬이는 저주에 걸렸는데 이건 소신이라곤 조금도 없는 위인들에게 연이어 식장에서 버림받는 한심한 전통이나 마찬가지였다. 증조모,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까지 죄다 책임감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협잡꾼들에게 기가 막히게 농락당하며 그야말로 파국으로 지다른 연애사로 얼룩진 족보를 완성했다. 이 어리석은 총극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이모는 영리하게도 키만 좀 작달막할 뿐인 우직한 남자를 골랐고, 이는 기초적인 이성만으로도 그 여자들이 맹신하는 동화 속 망상을 산산유곽 낼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런 오물구덩이나 다름없는 가문 내력 속에서 아다는 첫사랑에 목숨 걸지 않으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역사의 길이 남을 만큼 어리석은 미신을 창조해낸다. 예상대로 그녀는 비자 만료가 임박해 어떻게든 기생해보려는 외국인 유학생 사기꾼 류즈가르라는 자에게 속절없이 빠져들기 시작한다. 이 다급한 기생충 같은 놈이 추방을 면하려고 서류한 결혼을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징징거리자 우리의 어수룩한 여주인공은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재물이 되겠다며 재발등을 거하게 찍는다. 둘이 그 허접한 사기극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자마자 그녀는 스스로 제 인생을 말아먹기 시작하는데, 학교를 때려치우고 비전없는 일터에서 개처럼 구르며 그 백수건달 새끼가 사진과 학생 코스프레하며 빈둥거리는 동안 생활비를 전부 떠맡는다. 지옥 같은 3년 내내 그녀는 그놈의 구질구질한 인생 전체를 책임지며 순진한 물주 역할을 자초하고, 그놈은 그녀가 사다 바친 새 카메라와 기타를 챙기며 등골을 빼먹는다. 그놈의 시민권이 나오기가 무섭게 아다는 이민국 직원 앞에서 그 족같은 싸구려 반지를 한번 흔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청원을 받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허석된다. 하지만 은혜도 모르는 그 족제비 같은 새끼는 사러진 바지 타령 따위에 개소리나 짓거리다가 촬영장으로 냅다 튀어버리고 그녀의 속을 아주 뒤집어 놓는다. 이때 등장하는 보라 도우르세즈는 뼈대 있는 재벌가 출신으로 자기 멋대로 휘두르려는 애비의 제국에 대한 유치한 반항이랍시고 좀 많은 소셜미디어 회사를 굴리고 있다. 그는 부모 잃은 조카를 떠맡은 짐을 지고 있고, 엉망진창이었던 과거 연애사 때문에 생긴 관계기피증으로 정서적으로는 거세된 상태나 다름없다. 가스라이팅의 대가인 그의 아버지 자페르는 보라를 가업이라는 황금 감옥으로 다시 쳐넣으려고 쉴 새 없이 수작을 부린다. 보라는 어떤 허접한 기사를 취재한다는 어설픈 명분하에 기억에 길이 남을 상마추 새끼 연기를 선보일 저녁 식사 자리를 꾸민다. 그는 채식주의자인 데이트 상대를 도발하고 그녀의 면상에 생고기를 쳐들이며 남성 우월주의와 폭력성에 대한 구역질나는 여성 혐오적 망언을 퍼붓는다. 서빙을 하던 아다는 이 모든 구역질나는 작태를 지켜보고 그의 아나모인격 태도에 예상대로 경멸감을 느낀다. 그의 데이트 상대가 결국 인내심이 바닥나 그의 얼굴에 커피를 부어버리자 애꿎은 아다가 그 꼴을 수습하러 투입된다. 그의 망언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그 개자식 면전에 대고 쏘아붙이며 여자를 대하는 꼴을 보니 인간 말종이 맞다고 정확히 진단한다. 줏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배인은 예상대로 돈 앞에서 설설기며 지극히 타당한 그녀의 일침을 빌미로 아다를 즉시 잘라버린다. 해고당한 충격에 휘청이며 루이즈가르에게 위안을 얻으러 갔다가 그 새끼가 직장 동료인 투우체와 발정난 도둑고양이처럼 붙어먹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다. 그녀의 3년간에 걸친 헌신이 그 기생충만도 못한 폐기물 새끼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속이 뒤집어지는 진실이 그녀를 후려친다. 이 최악의 배신에 영혼까지 부서져 버린 그녀는 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급정거하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짓을 저지른다. 아니나 다를까 우주는 지독한 악의를 품고 보라의 차가 그녀의 차 후미를 들이박도록 상황을 조작한다. 그는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그녀를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그녀는 진정제 한 방을 맞게 된다. 약기운에 해롱거리는 아다는 보라에게서 실연의 고통에 관한 다분히 냉소적이면서도 의외로 전곡을 찌르는 충고를 듣는다. 그는 그녀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고통은 잠깐일 뿐이라는 싸늘한 위로를 던지고, 이에 그녀는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아 새끼라고 정확하게 못 박는다.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 혼자 둘 수 없게 되자 그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그녀를 집에 바래다 준다. 자기 아파트로 돌아온 아다는 류즈가르와 맞닥뜨리고 그는 투우체가 모든 면에서 얼마나 나은지에 대한 가차없는 비교 분석으로 그녀의 가슴에 대못을 받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가 여자로서의 매력은 쥐뿔도 없는 누나 같은 존재, 즉 고맙긴 했지만 단 한순간도 여자로서는 탐난 적 없던 유용한 도구였을 뿐이라고 확인사살한다. 이 빌어먹을 기생충 새끼는 저희의 결혼생활 전체가 영주권 하나 따내려는 족같은 연극이었을 뿐이며 이제 와서 다른 여자에게서 운명의 상대를 찾았다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짓거린다. 이 독백은 잔혹함의 정점을 찍는 명연설이자 그녀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파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선언이다. 정당한 분노에 휩싸인 아다는 그놈의 소지품을 모조리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 특히 그녀가 그 족같은 새끼를 위해 등골 휘어가며 사바친 고가의 물건들을 착살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 기생충 같은 놈을 아파트에서 보기 좋게 내쫓고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요구한다.
한편 누군가 보라의 저녁 식사 퍼포먼스를 불법 촬영하고는 취재 목적이었다는 맥락은 완전히 거세한 채 악의적으로 편집한다. 이 날조된 영상은 온라인에서 난리가 나고 그를 악성 여성 혐오자로 매도하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한다. 계약들은 순식간에 파기되고 거액의 대출권은 좁대버리고 식당 CCTV 영상은 절묘하게도 증발해버렸다는 걸 깨닫는다. 이 한 건의 조작된 추문이 순식간에 그의 회사 명성과 재무 상태를 나락으로 처박는다. 돈줄이 많은 보라는 아비에게 손을 벌리러 가지만 노회한 아비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를 쥐어짜려 들고 결국 보라는 촛도 못 얻고 발길을 돌린다. 다시 아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녀의 이모가 아다가 나무에서 추락하는 불길한 예지몽을 꾸는 바람에 온 식구가 기별도 없이 그녀의 집에 쳐들어온다. 이 불청객들의 습격은 아다가 쑥대밭이 된 아파트와 남편의 행방불명을 숨기기 위해 발버둥치게 만든다. 아다의 똑 부러지는 친구 셀리는 전 직장 상사였던 부룩한이 돈에 팔려 보라를 영상으로 담갔다는 사실을 간파한다. 두 여자는 과감하게 그의 휴대폰에 강탈하고 모형총으로 그 족제비 같은 새끼를 위협한 뒤 놈의 추악한 불륜 증거로 역공을 가한다. 그녀들은 놈에게 사표를 쓰게 만들고 가지고 있던 증거 파일의 사본을 삭제하도록 압박하며 보라의 명예를 회복시킬 유일한 증거를 아다가 독점하게 만든다. 하루아침에 아다는 모든 판을 뒤엎을 힘을 손에 넣게 되는데 이는 그녀가 외과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게 휘두를 비장의 무기다. 벼랑 끝에 몰린 보라의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발견한 아다는 정상적인 지원자인 양 위장하고 그의 사무실로 유유히 걸어 들어간다. 그녀는 그가 병원에서 건넸던 너덜덜한 명함을 마치 특별 초대장이라도 되는 양 뻔뻔하게 내민다. 보라가 마침내 자신에게 일과를 날렸던 그 웨이트리스를 알아보고 당장 내쫓으려 할 때 그녀는 그의 회사를 구원할 원본 영상을 손에 쥐고 있다는 좆대는 폭탄 선언을 날린다. 그는 누명을 벗고 회사가 완전히 작살나기 직전에 건져내기 위해 이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필사적으로 필요하다. 더는 만만하게 볼 호구가 아닌 아다는 영상을 넘기는 조건으로 일자리를 요구하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각인시킨다. 그가 그녀를 자비리나 하는 비서 따위로 처박으려는 가짜는 수작을 부리자 그녀는 영상을 영원히 날려버리겠다고 맞받아친다. 박살난 자존심과 파산 위기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보라는 자신의 밑바닥까지 꿰뚫어보는 유일한 여자를 새 비서로 울며 겨자먹기로 들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다. 이 거대한 막장 드라마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이 두 인간의 필연적이고도 파국적인 충돌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깔아준다. 에이다라는 필사적인 여자가 보라라는 오만방자한 정장쟁이의 비서로 위장해 아수라장 같은 회사에 기어들어간다. 그녀의 뒤틀린 진짜 목표는 멍청하게 바람이나 피워댄 그 한심한 남편 리즈가르를 가장 최근에 낚아챈 투우체에게서 도로 빼앗아와 자신의 무너진 존엄성을 재건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회사의 하이에나 같은 무리들은 그녀를 즉시 일개 번호로 강등시켜 27번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니 당연한 처사다. 예상대로 이 구더기 같은 인간들은 그녀가 언제 해고될지를 두고 내기를 시작하는데 멀쩡한 정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도 보라의 폭군 같은 광기를 한 달 넘게 버텨낸 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만한 보라가 자신에게 불리한 영상을 빌미러 그녀를 폐물처럼 내치려 들자 에이다는 더는 잃을 게 없는 약삭빠른 여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을 때 어떤 쓴맛을 보게 되는지 확실히 각인시킨다. 그녀는 그 등신을 기가 막히게 농락하며 이 회사의 족같은 작자들이 지금껏 본 적 없는 배짱으로 자신을 위한 철벽방어 고용계약을 쟁취해낸다. 에이다는 철회 불가능한 6개월의 계약 기간을 요구하고 만일 그가 조기 해고라는 하찮은 수작을 부릴 시에는 여처먹고 돈이나 토해내! 라는 식의 징벌적 배상금을 물 것을 요구한다. 자신이 벌인 족같은 작태에 제대로 코가 꿰인 보라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수락하며 직원 위법행위에 관한 이스나마나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구차하게나마 지켜보려는 발버둥을 친다. 그 와중에 보라가 쌓아올린 사업 제국 전체는 바로 그 바이럴 영상 난장판으로 인해 신용이 바닥을 치며 붕괴 일보 직전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침몰하는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려 투우체의 아버지에게 빌붙으려던 참이었는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영상 원본을 손에 넣자마자 좆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고개를 빳빳이 세우게 된 것이다. 에이다는 본격적인 정보 수집 작전에 착수하고 투우체의 실체를 캐내기 위해 피릴이라는 동료와 임시동맹을 결성한다. 그녀는 루이즈가르와 투우체 사이에 벌어진 이 추잡한 소동이 고작 사흘 전에 시작된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기막힌 진실을 알아낸다.
세르다르 타르산이라는 고객과의 100만 리라짜리 초대형 광고 계약이 걸린 회사의 사활을 결정지을 사업 만찬이 임박한다. 보라는 투울체를 대동할 작정이었지만 류즈가르가 허세를 부리며 도발하자 에이다는 그 계획을 통째로 박살내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대담하고도 치명적인 조치를 감행하는데 투체의 음료에 수면제를 타서 그 여자를 명품 의상 더미 속에서 무해하게 잠재워버린다. 그 결과 투체는 부티크에 꼼짝없이 좆된 채 갇힌 자신의 신세를 깨닫고 결국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대한 회의를 날려버리고 만다. 그러자 에이다는 자신이 판을 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찬 참석이 자신의 업무 중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보라를 교묘하게 구슬린다. 궁지에 몰린 보라는 그 저녁 식사를 무마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에이바를 자신의 연인이라고 소개하는 경악할 만큼 절박한 수를 쓴다. 예상대로 에이다는 그 역할에 완벽히 녹아들어 이 위선적인 작자들이 수년간 접해보지 못한 진솔함으로 타르산 부부를 단숨에 사로잡는다. 그녀는 보라를 위해 명쾌하고 열정적인 변론을 펼치며 소셜미디어에서 골마 터진 무분별한 혐오 여론을 예리하게 도려내버린다. 정신을 차린 투체는 즉시 그 하찮은 족제비 같은 류즈가르에게 연락하고 둘은 에이다가 남긴 계산된 엿이나 처먹어라는 메시지를 발견한다. 한 방 먹었다는 사실에 당황한 이 어설픈 2인조는 저녁 식사를 송두리째 아수라장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레스토랑에 쳐들어간다. 뱀 같은 족 같은 족속인 리즈가르는 에이다가 술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알고서 악랄하게 이용해 그녀에게 리큐어 같은 초콜릿을 먹인다. 그 독은 즉각 효력을 발휘해 모든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진 세상 좆도 상관없는 날 것 그대로의 에이다를 소환해버린다. 술 기운에 풀려난 그녀는 결혼이라는 코미디에 대한 무자비한 진실폭탄을 투하하며 모두의 저녁 식사를 난도질하기 시작한다. 이윽고 그녀는 마이크로 움켜쥐고 배신과 그 짓을 저지르는 등신들에 대한 장황하고도 혼란스러운 일장연설을 토해낸다. 보라는 찬란할 정도로 만취한 에이다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불쾌한 임무를 떠맡고 그곳에서 그녀의 대가족에게 포위당한다. 다음날 아침 그는 경이로운 수진의 등신짓으로 계약을 망치고 공개적인 추태를 부렸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내쫓는다. 그는 입막음용 푼돈으로 자신의 양심을 달래려 하지만 에이다는 압도적인 기계로 그 모욕적인 수표를 산산조각 내버린다. 그러고 나서 시계를 맞춰놓은 듯 뻔한 반전으로 세르다르 타르산 본인이 보라의 사무실에 직접 행차한다. 그 고객은 그 찬란했던 난장판에도 불구하고 오직 에이다의 불꽃처럼 열정적인 변론 덕분에 계약서에 서명하겠다고 선포한다. 그러자 보라는 이 명민한 여인이 고작 자신의 비서였을 뿐이며 바로 그 소동 때문에 이미 등신같이 잘라버렸다고 머쓱하게 실토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세르다르는 유일하게 충의를 보인 인물이 바로 그 충의 때문에 처벌받는 이 족같이 뒤틀린 역설을 지적하며 쐐기를 박는다. 이 공개적인 수모는 보라가 자신의 기념비적인 족고집을 마주하게 만들고 그녀를 재고용하기 위해 꼬리를 내리고 찾아가게 만든다. 그는 그녀의 아파트 건물에 매달려 돌아와달라고 애걸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그녀의 가차없고 꾸밈없는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처량하게 항변한다. 이 모든 대소동은 에이다가 노련한 권력 싸움으로 입지를 굳히고 이제 그의 딸 생일 파티를 통해 그의 가족이라는 내부 성역까지 장악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 에피소드는 아다가 그녀의 살모사 같은 직장 동료 투체와 벌이는 참담할 정도로 진부한 대립각으로 포문을 연다. 이 악랄한 마녀는 아다를 겁박하여 보라의 지긋지긋한 사생활 첩자 노릇을 하도록 윽박지른다. 이 편집증적인 인물은 보라의 모든 통선을 분단위로 기록한 회계망측한 일지를 요구하는데 이는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를 능멸하는 추악한 모독이다. 예상대로 투우체는 아다의 위태로운 고용 상태를 인질 삼아 전형적인 기업형 사이코패스처럼 그녀의 목줄에 실직의 공포를 매달아 흔들어댄다. 코너에 몰린 아다는 자신 못지않게 현실 감각이 없는 이모 야세민과 함께 처량할 정도로 조잡한 음모를 꾸미는 신세로 전락한다. 이 우두남의 결정체인 작전의 목표는 투체와 보라를 중매하여 그녀가 그 하등 쓸모없는 똥덩어리 리즈가르에게서 관심을 끊게 하는 것이다. 아다는 이 난장판이 어떻게든 그 무가치한 족같은 구남친에게 되돌아갈 통로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가련한 희망 회로를 돌리며 자위한다. 야세미는 재앙 같은 발상을 하는데 무슨 유전병이라도 있는지 이 파국으로 향하는 설계도야말로 아다의 파탄난 연애사를 위한 유일한 타겟책이라며 열렬히 거든다. 이 발악에 가까운 야심찬 계획의 첫걸음은 투체와 리즈가르의 가짜는 결배를 조작하는 것으로 그 과정은 차량폭탄 테러처럼 조악하고 난폭하게 감행된다. 늘 그렇듯 과장의 여왕인 트으체는 사무실 한복판에서 심파극한 편을 펼쳐 보이며 둘의 관계를 고작 찰나의 이끌림이었다고 일축해버린다. 그러고는 그가 자신의 인생과 영혼의 한편에 머무를 것이라는 둥 영혼 없는 개소리를 짓거리는데 그 문장은 너무나 공허해서 블랙홀이라도 생성될 판이다. 한편 아다는 이 폐차장 대화제 같은 광경을 지켜보며 남몰래 쾌재를 부르고 자신의 서툰 계략이 순항 중이라고 천진하게 착각한다.
아다의 다음 영리한 한수는 투우체 어머니가 자궁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엽기적인 구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실로 바닥을 기는 수중의 조작이다. 그녀는 영문도 모르는 보라가 보낸 위로의 선물인 척 시니컬하게 꾸며 투우체에게 선홍빛 장미 33송이를 보내는 그야말로 꽃을 이용한 족같은 공작을 감행한다. 이 숫자 뒤에 숨은 미친 발상은 실체도 없는 세 개의 자궁 혹덩어리 하나하나에 11송이씩을 바친다는 해괴한 곡물이었다. 보란이는 이 어설픈 모래를 간파하고 제대로 존나 뚜껑이 열리는데 그녀가 전문성의 증표 대신 격정의 상징을 골랐다는 사실에 폭발한 것이다. 그는 그녀의 소름 끼치는 분별력 부재에 대해 일장연설을 늘어놓고는 한동안 자신아 시야에서 사라지라는 축객령을 내린다. 보라가 시장 분적을 위해 헌터라는 계정으로 자맹 중임을 감지한 아다와 투체는 완벽한 여성이라는 가짜는 이름의 가짜 계정을 지랄연병 떨며 하나 날조해낸다. 목표는 투체가 제 보스에게 미인계를 쓰는 것이었으나 그녀의 개성은 매력 블랙홀 수준이라 단 한 톨의 관심도 끌어내지 못한다. 결국 아다가 키를 잡고 보라의 지성을 진짜로 건드릴 만한 도발적이고 재치 있는 농담을 명인처럼 구사해야 하는 판이 벌어진다. 그녀는 그의 가소로운 사냥꾼 가면과 원시인 수준의 성관념을 노련하게 조롱하고 이 눈치 없는 수컷은 정체불명의 디지털 망령에게 속수무책으로 매료된다. 이 가련한 등신 새끼는 자신이 방금 언어적 폭행으로 조져놓은 바로 그 여자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복을 누를 만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다크니스 블루라는 허영심 가득한 카페에서 접선을 약속하지만 이 조우는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완벽한 아수라장으로 변질된다. 투체는 자기적인 고상함으로 치장하고 등장하지만 거머리 같은 구남친 루이즈가르가 튀어나와 이별의 사유를 추궁하며 치명적으로 약속을 망쳐놓는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분노한 여성들이 남성들의 구조적인 무능에 대항하여 일제히 집단 항의를 촉발시킨다. 이 의로운 분노의 폭풍은 현장의 모든 수컷을 향해 수치를 알라는 단일한 외침으로 극에 달하는데 실로 경이로운 단조의 광경이다. 그 찬란한 자폭쇼가 끝난 후 아다와 보라는 어쩌다 보니 허름한 길거리 좌판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코코레치를 먹고 있는 서로를 발견한다. 그 가증스러운 허물을 벗어던진 보라는 기적에 가깝게 난생 처음으로 인간적인 단면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에게 세계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해괴한 이론을 아다에게 토로하며 무심코 그 찰갑 같은 외피 아래 감춰진 한 조각의 진실함을 내비친다. 이후 함께 자전거로 귀가하는 길은 부인할 수 없이 움트기 시작한 교감을 절교하듯 암시하는 우발적 스킨십의 퍼레이드가 된다. 자신의 모래성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악의 일환으로 아다는 또 한 번 애처로울 정도로 절박한 족같은 잔꾀를 부린다. 그녀는 제 연락처를 보라로 위장한 뒤 그의 음성이 담긴 잡동사니 오디오 파일들을 누더기처럼 기어붙여 투우치에게 통화를 거는 대담무쌍한 사기극을 벌인다. 그 결과물은 고기를 굽고 머나먼 삼림으로 탐험을 떠나는 것에 관한 실로 지리멸렬한 독백으로 구성된 찬란한 헛소리의 재전이다. 경이롭게도 팔랑귀가 거의 나노입자 수준인 투우체는 이 지랄맞은 망발을 보라가 보낸 절절한 애정 표현이라고 정말 씨발 철석같이 믿어버린다. 이 얼토당토하는 고백에 고무된 투우체는 조악한 사진 촬영을 구실로 보라의 오두막에 1박 2일 여정을 떠나자고 제의한다. 보라는 수락은 하되 업무상 아다의 동행이 필수적이라고 못 박아 이 낭만적인 밀회 계획 전체에 재를 뿌리고 거기에 감칠맛 나는 업무상 긴장감을 한 꽃집 더한다. 아니나 다를까 그 가련한 식객 류즈가르는 고작 부지답사를 왔다는 구차한 핑계를 대며 그들의 별장까지 끈질기게 기어들어온다. 그들이 막 여정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 보라의 자동차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퍼져버리는 통에 일행은 문명에서 꼬박 5km나 떨어진 황야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 이번 회차는 리즈가르라는 얼간이가 일면식도 없는 군중 앞에서 투치에게 치욕적인 공개 프로포즈를 감행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길이 남을 총극으로 막을 올린다. 이 가증스러운 남성적 오만의 향연에 질겁한 아다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대참사의 어마어마한 충격에 그만 혼절하고 만다. 의식을 되찾은 그녀는 내면이 산산조각 꼴을 감추려고 배가 고팠다는 유치하고 속보이는 핑계를 댄다. 사방에서 옥죄어오는 압박에 내몰린 투우체는 감정적 불모지인 보라의 속을 긁어보려는 절박한 심산으로 그 프로포즈를 수락한다. 하지만 아다는 꼬리를 내리는 대신 그 자리에 남아 자신의 출중한 능력을 무기 삼아 저 가짜는 사내들이 제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대담한 결정을 내린다. 그녀는 셀린에게 자신의 통쾌한 복수 계획을 공유하며 이 남탕 같은 세상을 뒤엎고 현재 투우체가 꿰차고 앉은 편집장 자리를 기어코 씨발 거머쥐겠다고 선언한다. 한편 감정적으로 미숙한 보라는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이 자신의 완벽했던 일상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여긴다. 그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권력남용의 일환으로 온갖 구실을 다 갖다 붙이며 그녀에게 자신의 신성한 영역에서 즉시 썩 꺼지라고 일갈한다.
그는 그녀를 사적인 공간에서 내쫓고 싶은 간절한 욕망을 감추고자 사무실 능률이라는 개소리를 방패 삼아 자신의 찌질함을 정당화한다. 아다가 그의 무자비한 처사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지만 그 줏대없는 개새끼는 일체의 해명을 거부하고 교활한 침묵으로 그녀의 속을 뒤집어 넣는다. 상황이 그야말로 완전히 좆되고 아수라장이 된 바로 그 찰나 보라가 방치해둔 조카 엘리프가 집에서 감쪽까지 사라진다. 광란의 개지랄 같은 수색 작전 끝에 아이는 아슬란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오로지 아다와 함께 있으려는 아이의 절박하고 무모한 시도였다. 이 족같은 대환장 파티는 아슬란이 사무실로 난입해 자페르에게 구시대적인 가치관을 설파하며 집구석의 모든 문제를 편리하게 아다의 직업의식 탓으로 돌리면서 정점을 찍는다. 엘리프의 발견으로 인해 아다와 보라는 다시 한번 아다의 본가로 향하는 끔찍한 여정에 오르게 되고 이로써 둘이 억지로 붙어 있어야 하는 시간만 늘어난다. 아이의 아다에 대한 영향력은 녀석이 전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음식을 받아먹는 모습과 아다의 눈이 세상을 떠난 제 엄마의 눈과 닮았다는 가슴 미어지는 고백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이 생생한 감정의 일격은 마침내 똥고집 자페르의 대가리를 씨발 깨부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손녀에게 아다가 주는 엄마 같은 온기가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만든다. 이 집안의 개판 5분 전 상황 속에서 투체 역시 이 독가스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고자 쪼까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의 은밀한 작당에 동참하며 제 살 길을 모색한다. 그녀는 정체 모를 웬 씹새끼와 한패가 되어 보라를 도찰하는데 이는 그의 커리어 왕국 전체를 좆되게 만들 소셜미디어 폭풍을 일으키는 명백한 수작이다. 리즈가르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지능의 섬광을 발휘하여 새 약혼녀의 수상한 김새를 눈치채고 급기야 집착에 눈먼 씹새끼 마냥 그녀의 뒤를 밟기에 이른다. 보라는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찌질한 발버둥으로 전 여친 프리아를 아다에 대한 인간방패로 내세우며 그녀와의 저녁 식사자지로 스며든다. 이 남자들의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심리전에 휘말린 아다와 투체는 놈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의 모든 식당에 전화를 돌리는 집요한 추적을 시작한다. 이들의 추적은 레스토랑에서의 치욕스러운 공개 대결로 이어지고 아다는 그곳에서 프리아가 쏟아내는 악에 바친 독설에 맞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프리아가 거만하게 모욕의 폭포수를 쏟아내자 아다의 분노가 폭발하고 이는 누가 봐도 뻔하고 요란스러운 완전한 감정석 폭주로 이어진다. 위선자들의 우두머리인 보라는 아다가 나타나자 길길이 날뛰며 정작 자신은 단 한 번도 제시한 적 없는 논리적인 해명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그는 아다의 소위 불안정한 행실을 빌미로 그녀를 해고하려 들지만 때마침 터진 엘리프의 위기 상황 덕에 겨우 그 짓을 멈춘다. 이후 아다가 엘리프를 돌봐야 하니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자페르의 고집은 아다와 보라 사이에 사랑의 본질을 둘러싼 격렬한 설전을 유발한다. 보라는 사랑 따위는 한낱 개소리일 뿐이라는 자신의 냉소적이고 미성숙한 궤변을 토해내고 아다는 사랑의 존재를 열렬히 변호하다 결국 서로를 만난 것 자체를 저주하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 모든 아수라장의 서막은 보라가 그 주제 넘은 오만방자함으로 아다에게 건방지다는 딱지를 붙인 지옥도나 다름없던 가족만찬에서 올랐다. 그런 저급한 우둔함을 눈뜨고 봐줄 수 없었던 아다는 보라에게 정곡을 찌르며 짐승이라 명명하고는 그 장면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과장된 몸짓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멀쩡한 길을 놔두고 그녀의 성난 자존심은 방향 감각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그녀를 지독한 숲 한복판으로 직행하게 만든다. 다리를 절면서도 보라는 불가해하게 그녀를 추격해 똑같은 불모지로 기어들어 가는데 이는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한 쌍이 재앙 같은 결정에 숙명적으로 이끌린다는 증거일 뿐이다. 필연적으로 다시 맞닥뜨리자 아다는 30분 안에 대재앙이 일어날 거라던 그의 예측이 섬뜩할 만큼 들어맞았다고 통렬하게 쏘아붙인다. 마치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소환이라도 한 듯 군인들이 호련히 나타나 불법 침입을 명목으로 두 사람을 지체 없이 연행해버린다. 그 시각 각자의 대저택에서는 두 반편이가 감감무소식이자 가족들은 일대 혼란에 빠져 온갖 난리법석을 떨기 시작한다. 아다의 숙모와 삼촌을 위시한 전 가족은 이 총체적 난국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어릿광대 행렬처럼 보라의 집으로 몰려간다. 보라에 붙이는 자페르는 제 영향력을 동원해 사태를 파악하다가 자기 아들이 신혼미상의 여자와 군부대에 재수없게 억류되었다는 전말을 듣게 된다. 그가 좆뱅이 치며 그들을 구하러 달려나간 덕분에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두 앙숙 가문은 비좁은 저택 안에서 다 함께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구르게 된다. 구역질락의 감상적인 급전개 속에서 보라의 어린 조카 엘리프가 등장해 느닷없이 아다의 가족에게 들러붙어 저녁을 대접하겠다며 생떼를 쓴다.
급기야 모인 인원 모두가 고인이 된 어머니의 조리법으로 미트볼을 빚으며 비통함 속에서 연대를 다지는데 이 끝없는 막장극에 끼워 넣기엔 황당할 정도로 애처로운 설정이다. 아다를 찾느라 소동이 벌어진 와중에도 알리는 사랑에 미친 사춘기 소년처럼 필사적인 집요함으로 셀린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건다. 간신히 통화가 연결되자 그녀는 냉담한 헛소리를 늘어놓다가 그에게 연락하지 않으려고 3시간 하고도 27분을 참아냈다고 고백한다. 이 얼빠진 고박 하나만으로도 사랑에 눈먼 그 병신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환장하겠다고 부르짖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던 모양이다. 그러자 알리는 사랑의 속도 따위는 없다는 개소리를 씨부리고 이 두 돌대가리는 파멸을 향해 자신들의 로맨스를 좆빠지게 내달리기 시작한다. 한편 보라 가문의 실세인 벨마는 오로지 손녀에게 휘둘려 마지못해 아다의 가족이 하룻밤 묵는 것을 윤허한다. 그러자 아다의 이모 네르기스는 소위 아다의 완벽함에 대해 장황한 찬사를 늘어놓으며 벨마의 멘탈을 흔드는 것으로 심리전을 개시한다. 이에 벨마는 교본과도 같은 수동 공격 화법으로 응수하며 보라는 훨씬 격이 맞는 상대인 투우체와 이미 약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애둘러 말한다. 이 아수라장의 다른 한편 에브레는 스캔들 동영상으로 투우체를 궁지로 몰고는 보유한 지분을 씨발 협상카드처럼 내던지며 그녀를 옥죄다. 그녀의 사기꾼 약혼자인 루이즈가르가 이 대화를 엿듣고는 새로이 손에 넣은 약점거리에 희열을 감추지 못한다. 그 뱀 같은 새끼는 그녀가 자기를 대하는 그 족 같은 태도를 당장 뜯어 고치지 않으면 비밀을 까발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다시 보라의 집 에브레는 아다의 이모 야세민을 보자마자 즉각 그리고 지극히 한심하게도 넋을 잃고 만다. 그는 야세민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아다 씨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야세민 또한 그를 보고 초승달 같다며 소란을 피우면서 그에 못지않은 필사적인 태도를 보였다. 웹사이트 트래픽이 개박살이 나자 보라는 패닉에 휩싸여 살아남으려면 신규 기사가 절실하다고 부르짖는다. 아다는 투우체와 루이즈가르의 멘탈을 씨발 가로로 만들 작정으로 오로지 판을 뒤엎기 위해 음흉하게 계약 결혼 기사를 던진다. 그 악의적인 속내를 까맣게 모르는 보라는 그것이 꽤나 흥미로운 소재라 판단하고 아다와 투우체 간의 기사 경쟁을 명한다. 투체는 취재원을 물색하려 삼류 인맥을 동원하지만 대상자들은 그녀를 따돌리려 있지도 않은 신혼여행을 떠났다는 궁색한 변명을 둘러댄다. 결국 루이즈가르는 그녀의 기사를 위해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를 지어주는데 사기꾼 약혼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협조란 게 고작 이따위다. 아다는 한층 더 치밀한 공작을 펼쳐 자기 동생 셀린을 섭외해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감내한 청각장애인 여성을 연기시킨다. 그 인터뷰는 남자들이 어떻게 달콤한 거짓말로 여자들에게 끝내 상처를 주는지에 대한 아다의 통렬한 독서를 위한 개인 무대로 변질된다. 하지만 보라는 완전한 숙맥은 아니었고 셀린의 수화가 전부 엉터리임을 날카롭게 간파하며 이 조잡한 사기극의 실체를 꿰뚫어 본다. 그는 이 연극이 알리의 풋사랑을 송두리째 좆되게 만들 것임을 정확히 간파하고 아다에게 저 가련한 새끼에게 사실을 고하라고 지시한다. 그 무렵 알리는 자신이 순진하게도 셀린은 급행열차라고 믿는 버스를 기다리며 인사불성이 되도록 퍼마시고 있었다. 보라는 버스 정류장에서 이 추태를 목격하고 아다의 도움을 받아 만취한 친구를 그녀의 아파트로 옮긴다. 정신줄을 놓기 일보 직전에 알리는 셀린에게 청혼하는 뭉개진 발음의 개소리를 씹으리며 상상 초월의 생지랄 발광을 시전한다. 얼마 후 그 교활한 쌍년 투체는 아다의 노트북에서 그녀가 혼을 갈아놓은 역작 운명의 장난을 뻔뻔스럽게 강탈한다. 그녀는 도둑질한 원고에 제 이름을 버젓이 받고 아다의 파일은 희망이 돕는다 따위의 공허한 잡문으로 바꿔치기 해놓는다. 아다가 표절 사실을 깨닫고 보라에게 항의하지만 그 독사 같은 년이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한 탓에 그는 그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그는 그녀를 결과에 승복 못하는 패배자로 낙인 찍으며 차가운 얼굴로 수표 한 장을 휙 던지는데 이는 그녀의 자존심을 개같이 짓뭉개는 굴욕적인 처사였다. 이례적으로 제정신이 박혀있던 순간 보라는 과거 아다와 언쟁하던 중 그녀가 운명의 장난을 읊조렸던 일을 떠올린다. 그는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문제의 기사를 찾아 읽고 섬뜩한 진술과 마주하며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는다. 아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었고 자신은 그저 희대의 개자식이었을 뿐이야. 극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역대급 병신짓을 만회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간다. 그러나 그가 당도했을 때 아다의 계약 남편 행세 중인 루이즈가르가 역대급으로 유치찬란한 피날레를 장식하는 꼴을 목격하고 그의 계획은 여지없이 존망하고 만다. 에피소드는 보라가 아다의 그 한심한 소굴에서 비루한 기생충 류즈가르가 목욕가운 차림으로 어슬렁대는 꼴을 목격하고는 기다렸다는 듯 아다를 몰아세우며 포만을 엽니다. 아다는 목숨을 건 듯 처량한 변명을 둘러대는데 류즈가르가 고작 투체와 한바탕 한 뒤 술에 절어 실현의 상처로 너덜너덜해졌다고 강변합니다. 그녀는 리즈가르의 그 애처로운 욕심을 제정신으로 되돌리려 샤워실에 밀어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보라는 처음부터 그 헛수작을 믿지 않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녀의 그 조잡한 둘러댐이 그의 돌같은 머리를 납득시켰는지 그는 이 기막힌 사태를 일단 덮어두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그의 차 안에서 아다가 황당무계하게도 그가 제 얼굴에 있지도 않은 콧수염을 지적한다고 오해하는 역사의 길이 남을 만큼 민망한 대화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 거창한 미스터리의 정체는 고작 요거트 음료 얼룩으로 드러나지만 이 찌질한 대화 자체가 관객의 안구를 통째로 후벼 파는 고문입니다. 뒤이어 그녀는 질릴 정도로 몰상식하게 그의 얼굴 흉터 내력에 대해 캐묻기 시작하는데 실로 경이로울 만큼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질문입니다. 보라는 아니나 다를까 뽕나무에서 굴러떨어져 자기 젠장 맞을 안구를 적출할 뻔했다는 과장된 심파를 늘어놓습니다. 이는 분명 모종의 깊은 유대를 쌓기 위한 장치였겠으나 결과는 이 다 큰 애새끼가 짊어진 방대한 미해결 트라우마를 들춰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미친 발상에 따라 아다는 기어코 그를 구슬려 한 쌍의 망상에 사로잡힌 멍청이들 마냥 공원을 맨발로 질주하게 만듭니다. 불보듯 뻔하게도 동네 불량배 몇몇이 그노에게 시비를 갈자 보라는 즉각 꼭지가 돌아 과잉보호자 행세를 하며 폭주합니다. 그는 그 작자를 어떻게 너덜너덜한 인대 쪼가리로 분해할지에 관해 섬뜩하리만치 생생한 해부학 강의를 펼치는데 누가 봐도 완벽한 광기입니다. 그가 가소로운 허풍을 떠는 사이 신발을 도둑맞고 결국 한 쌍의 완벽한 등신들처럼 치욕스럽게 터벅터벅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무실에 복귀하자 비정상적으로 대박을 터뜨린 백설공주 결혼 기사의 장본인이 만년 무쓸모 투우체가 아닌 아다라는 사실이 까발려지며 그야말로 쪽같은 핵국찬이 투하됩니다. 그 연병할 기사 하나가 회사의 모든 조회수를 초토화시켜버렸고 마침내 아다에게도 쥐꼬리만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보라의 첫 반응은 위선적인 정정 기사를 내고 맹렬한 도덕적 자뻑에 취해 자신의 고결함을 뽐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다는 간만에 전략적인 두뇌를 가동하며 그런 대형 사고를 시인하는 건 회사 전체의 명성을 완전히 개조주로 만들 거라고 예리하게 역설합니다. 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보라는 잉크가 마른 날 없이 글을 쓰라는 둥 가짜는 허세를 부리며 그녀에게 자신의 애지중지하는 만년필을 하사합니다. 한편 집구석에서는 벨마가 이미 꺼져야 할 시점이 한참 지났음에도 누러붙어 사는 거머리 같은 군 식구들에게 존나게 학을 떼고 있는데 그럴만도 합니다. 이 집안의 십창난 막장 드라마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다의 이모 네르기즈가 임신을 향한 눈물겨운 집념으로 정체불명의 임신 촉진제를 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장엄할 만큼 우둔한 전개 속에서 자페르가 엉뚱하게 아슬란 몫의 약을 원샷하고 이는 정신이 혼미한 벨마와의 격렬하고도 살벌한 분노의 떡치기로 귀결됩니다. 본편의 이야기는 마침내 에브렌이 세북이라는 가명을 쓰는 미심쩍은 연애도사의 전단지를 입수하면서 겨우겨우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보라는 단박에 이 여자가 만만한 커플들의 등골을 존나게 빼먹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이름난 사기꾼 빌다님을 간파합니다. 기자 인생 최대의 특종감임을 직감한 그는 위장신분으로 잠입해 그 유치찬란한 수련의 판을 엎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투우체와 동행하려던 애초 계획을 갈아엎고 대신 아다를 자신의 위장 파트너로 낙점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이성을 마비시키는 등신짓에 따른 결정입니다. 예상대로 투체는 발광하며 자기도 껴달라고 생떼를 쓰고 그 결과 자신의 찌질한 전남친 위즈가루와 파트너가 되는 업보를 짊어집니다. 수련회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휴대폰을 압수당하는데 이는 사이렌이라도 울려야 할 만큼 명백하고도 거대한 재앙의 전조입니다. 호구 손님들의 숙소는 그야말로 처참한 똥통 소굴인 반면 사기꾼 세브기는 호화로운 스위트룸에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의도가 훤히 보이는 통제적인 실내 훈련이랍시고 아다와 보라는 숨막히는 거리까지 밀착하라는 강요를 받는데 이는 시청자들 낚으려는 안일한 장치일 뿐입니다. 그는 세브기가 한눈 파는 틈을 타 그녀의 방을 털 계획을 짜고 냉혈한처럼 투우체와 류즈가르를 총알바지 미끼로 써먹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의 개인 스위트룸에 침투하는 데 성공하고 지폐개수기와 위조 여권 더미로 가득한 금고를 찾아냅니다. 보라는 이 구렁이 같은 년이 대규모 신상털이라는 족같은 사기를 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사람들 눈앞에서 인생을 통째로 강탈하는 중이라고 까발립니다. 이들은 세부기가 들이닥치자 발각될 뻔한 위기를 겨우 넘기고 삼류 코미디극의 등장인물처럼 벽장 안에 구겨져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후 내밀한 속내를 까발리라는 세션에서 아다는 그 예측 불가능한 영혼의 축복이 있기를 이 잠입작전 전체를 통째로 좆되게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그녀는 모인 군중 앞에서 리즈가르와의 결혼이 완벽한 사기극이었으며 자신은 철저히 거짓된 인생을 살았다는 진실을 폭로해버립니다.
그 잘나신 프로보라는 이 부실한 위장극을 수습하려는 눈물겨운 몸부림으로 고작 길 잃은 고양이 따위의 구차한 이야기를 똥구멍으로 쥐어짜듯 내뱉을 뿐입니다. 수련회는 클리셰대로 탱고 교습으로 휘청거리며 막을 향해 가고 아다는 초반의 저항 끝에 결국 보라와 필연적인 춤을 추게 됩니다. 둘의 춤은 아찔한 교감의 항연으로 불타오르고 그 와중에 사랑과 맹목에 관한 지독하게 감미로운 대화를 교환합니다. 그녀는 사랑에 대한 그의 좆같은 시니컬함에 당당히 맞서며 진정 누님원 장님은 바로 당신이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둘의 춤사위가 감정의 최고조에 이르는 바로 그 찰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빠 콜로 출동한 경찰이 마침내 들이닥쳐 이 사기 시집창판을 쓸어버립니다. 세부기는 비굴한 도주를 꾀하다 속수무책으로 검거되고 그 순간 아다는 그 협잡꾼에게 통렬히 쏘아붙이며 그녀를 사랑을 능멸하는 개같은 년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모든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동안 혼인등록과의 그 재수없는 공무원 십새끼 제랄은 백설공주 기사주의를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에피소드는 상상 가능한 가장 진부한 클립행어로 막을 내리는데 제랄이 사무실에 출몰하여 노골적으로 아다를 알아보고는 그녀의 모든 위장극을 송두리째 씹창 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에피소드는 아다의 주책 없는 삼촌 젤랄이 제 집 드나들듯 회사에 쳐들어와 그녀의 세상에 파국을 몰고 오면서 막을 올린다. 젤랄은 자신이 방금 어떤 대재앙을 초래했는지 까맣게 모른 채 보라가 멀뚱히 지켜보는 앞에서 친부 행세라도 하듯 살갑게 그녀를 끌어안는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고 아다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옹색하고 조잡한 변명을 둘러대려 사력을 다하게 된다. 그녀는 출입국 관리소의 셀리를 통해 이 노인네를 소개받았다는 가짜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건 유치원생도 간파할 만큼 허술하게 짝이 없는 기만이다. 상황이 더 막장으로 치달을 것도 없다는 듯 알리가 등장하자 아다는 추가 신문을 면하기 위해 그를 신입사원이라며 얼렁뚱땅 넘어간다. 보라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의구심이 역력한데 이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전응한 총극에 대한 소리 없는 규탄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아다는 보라를 기습적으로 붙잡고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든 개구라로 덮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그녀는 루즈가르와 비밀리에 혼인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결혼을 질색하는 상사 때문에 사내에서는 함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편리하게 포장한다. 그러고는 위선적인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스스로 판 무덤의 중압감에 지식여지는 듯 처량하게 그지없는 자기 연민극을 펼친다. 스스로의 고매함에 도취된 위인인 보라는 이 유치찬란한 지랄발광에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낸다. 이 모든 족같은 총극은 이 아수라장의 기폭제인 셀린이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한다. 그러자 아다와 루즈가르는 셀렌의 젤랄에게 들키지 않으려 허둥대는 몸짓과 은밀한 통화로 눈물겨운 수작을 벌인다. 그 머저리 같은 식충이 루즈가르는 용케 그 아수라장을 벗어나고 아다 혼자 오지랖 넓은 삼촌과 자신이 쌓아놓은 거짓말의 뒷감당을 전부 떠넘긴 채 내뺀다. 아파트로 돌아오자 젤랄은 이름뿐인 신방에 사람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함을 보고 의욕을 한층 더 굳힌다. 그는 아파트 구석구석을 쑤시고 다니며 보란듯이 부재하는 결혼사진과 이 한 쌍의 협잡꾼이 혼인했다는 물증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꼬집는다. 루즈가르는 기가 막힐 수준의 우둔함을 뽐내며 재단사회 관한 궤변에 가까운 속담을 인용하는데 마치 그것이 결혼사진 한 장 없는 사진작가의 상황을 합리화라도 해주는 양 터들어댄다. 이 헛개비 같은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젤랄은 결혼사진 촬영을 지시하는데 이것은 그 둘을 순도 높은 족같은 공포로 몰아넣는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 지시는 결국 아다가 이 가짜 사진극을 위해 웨딩드레스 안으로 억지로 구겨 넣어진 채 루즈가르와 포즈를 취해야 하는 치욕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게 만든다. 촬영 내내 행복을 가장한 고통스러운 무언극이 이어지고 이는 그들을 자신들이 꾸며낸 이 망할 놈의 거짓말이라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더 깊이 처박는다. 한편 보라는 아다 앞에서 고매한 채 거들먹거리며 자신의 귀하신 진실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그녀의 족같은 광대 노름에 동참하기를 거부한다고 선언한다. 다음 날 보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만의 삐뚤어진 논리로 아다를 그녀의 모교 장학금 수여식에 끌고 가는 개새끼 같은 만행을 저지른다. 세상 모두가 그녀를 졸업생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중퇴생인 마당에 이는 그녀가 쌓아올린 개소리의 탑에 층을 하나 더 보태는 꼴이다. 보라는 그녀에게 축사를 하라고 강요하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역설적이게도 꿈을 향한 추구와 끈기의 가치에 대해 설파한다. 정작 제 존재 자체가 순전한 개소리 위에 세워져 있으면서 꿈이 길동무라는 둥 영감 넘치는 개수작을 늘어놓는다. 한 학생이 자기 누나가 그녀와 이른바 졸업 동기라고 천진하게 언급하는 바람에 그녀의 거짓말로 지은 집이 송두리째 붕괴될 뻔하고 그녀는 필사독으로 말을 돌려야만 했다. 진짜 족같은 파국은 그녀의 옛 문학 교수이자 실제로 그녀를 기억하는 치뎀이라는 여성과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터진다.
그 교수는 아다를 총망받는 제자로 기억하고 있었기에 졸업을 불과 3학기 남겨두고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러고 나서 지뎀은 아다가 마지막 논문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며 아직 그 조져버린 학업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 모든 혼돈의 한복판에 진실의 폭탄을 던진다. 이 조은은 아다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자신이 꾸며낸 기만으로 점철된 삶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치욕감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게 만든다. 차 안에서 그녀는 결국 와르르 무너지며 이 개 같은 거짓말 노름의 무게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고 보라에게 털어놓는다. 보라는 과장된 충격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반응하며 그녀가 고작 정직을 위해 자신의 야망을 내팽개치라는 이유를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 그의 상처받은 에고는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돌변하고 그는 회사로 성난 황소처럼 달려가 그녀의 즉각적인 매장을 요구한다. 그는 인사팀에 난입해서 그녀를 당장 족같이 잘라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모든 공적인 연을 단칼에 끊어버린다. 한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차적인 이야기에서는 야세민 이모가 2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하고는 제 동생 네르기스가 임신했다고 섣불리 단정한다. 그로 인한 소동 속에서 네르기스는 자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기에 이르지만 이내 그 물건이 가사도우미의 것임을 알게 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알리가 셀린에게 사내 카페 운영직을 제안하고 그녀는 이를 냉큼 수락한다. 무자비하게 족같이 해고당했지만 굴하지 않은 아다는 르자의 가게라는 전통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다. 보라는 그녀의 새 일터를 기어코 알아내 그곳에 업무상 저녁 식사를 예약하며 그녀의 인생에 억지로 기어들어오는데 이는 그가 모두의 예상대로 앙심을 품은 개자식임을 입증하는 행위다. 그는 일부러 투체를 대동하여 아다에게 공개적인 굴욕을 안겨 최대한 비참하게 만들려는 속셈으로 판을 짠다. 연애 칼럼의 잠재적 후원자인 고객들은 아다 퇴진이라는 필명의 작가가 쓴 인기 기사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늘어놓는다. 이 분별 없는 고객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칭송하는 천재 작가가 바로 지금 자신들에게 망할 놈의 물시중이나 들고 있는 여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다. 추체는 특유의 악의를 담아 그 작가가 제 무능을 자각하고 연이인 실패 끝에 분수에 맞는 하찮은 자리로 꺼졌을 거라며 조롱한다. 이 지옥도 같은 상황 속에서 아다는 마치 영혼의 족쇄라도 채운 듯 그 가짜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내려 안간힘을 쓴다. 손님들이 꺼진 구 보라는 아다를 궁지로 몰아붙이며 정녕 자신의 재능을 내던졌다면 어째서 아직도 자신이 선물한 펜을 지니고 있냐고 쏘아붙인다. 그는 그녀의 데뷔 기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정작 본인은 그 찬란한 결과물에 대한 공을 조금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차 지적한다. 보라는 그녀를 구제불능의 거짓말쟁이라 칭한 뒤 기세등등하게 그녀가 거짓말에는 지독히도 소질이 없다고 선포한다. 아다는 그가 자신이 얼마나 성공적인 거짓말쟁이인지 전혀 모른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응수하며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기만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가 진실 정체를 밝히라고 다그치자 그녀는 마침내 그를 상대로 쌓아올린 거리세산이 너무나 거대하여 차마 그의 시선조차 마주할 수 없노라고 실토한다. 에피소드는 보라가 그 거짓의 실체를 밝히라며 절규하는 클라이맥스에서 막을 내리는데 그는 투퇴가 그 모든 자백을 엿듣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로 말이다. 아다는 마침내 티끌만한 배짱이라도 쥐어짜내어 무슨 대단한 위협이라도 달성하는 양 보라에게 자신의 치밀한 기만 행각을 털어놓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쭈뼛거리며 그의 속으로 기어들어가 자신의 기만 행위를 합리화라도 하려는데 3년 전 내린 결정에 대한 가련하기 짝이 없는 서론부터 늘어놓기 시작한다. 벼룩간만한 참을성을 지닌 보라는 즉시 꼭지가 돌아 당장 그 가짜는 본론부터 말하라며 그녀에게 포효한다.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비겁한 횡설수설 끝에 아다는 드디어 자신의 결정적인 비밀, 즉 자신이 대졸자로 행세해온 고졸 나부랭이라는 사실을 까달린다. 졸업까지 고작 3학기만 남겨둔 상태였지만 그 허약해 빠진 자존심이 경쟁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중도에 뛰쳐나와 학력을 날조했던 것이다. 보라의 면상은 모욕당한 자존심이 조각해놓은 흉물스러운 석상처로 섬뜩하게 뒤틀린다. 그는 즉각 그녀의 가증스러운 위선을 면전에 대고 까발리며 바로 어제 감히 넘볼 자격도 없는 단상 위에서 인내심에 대한 가짜는 헛소리를 어떻게 짓거려댔는지 되짚어준다. 아다는 고백하려 했으나 온 우주가 합심하여 번번이 길을 막아 자신은 사기극을 비호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발뺌하려 애쓴다. 그러자 보라는 고결한 도덕군자인 양 높은 곳에 올라서서 자신이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 마냥 역겨운 위선으로 가득 찬 설교를 퍼붓는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이 회사에 끌어들이게 만든 바로 그 운명의 장난 기사를 포함해 그녀가 썼다는 기사 뭉치를 면전에 대고 격렬하게 흔들어댄다. 그러고는 그 오만한 개새끼가 그녀에게 티끌만한 진짜 재능이라도 있을 가능성을 싸그리 무시한 채 표절범으로 몰아붙이는 만행까지 저지른다.
그는 과장된 분노의 발작 속에서 자신이 선물했던 캔을 악의적으로 도로 빼앗으며 그 물건은 너 같은 사기꾼년이 아닌 진짜 작가를 위한 것이라고 선포한다. 이 통속적인 막장 드라마는 그가 마치 역도를 내치는 군주라도 된 듯 아다에게 제 면전에서 영원히 꺼지라고 소리치며 내쫓는 것으로 극에 달한다. 그는 뒤이어 단 한 번의 거짓이 한 인간을 세상 끝까지 영원한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자신만의 유치한 법전에서 끄집어낸 듯한 판결을 선고한다. 정신적으로 너덜너덜해졌지만 아다는 자신이 그 글들의 진짜 주인임을 입증하여 그의 가짜는 비난을 그놈 목구멍에 다시 쑤셔넣겠다고 다짐하며 투지에 불타 그의 사무실을 박차고 나간다. 놀랍게도 그녀의 가족들이 잠시나마 일제히 등신 같은 행각을 멈추더니 아슬란 삼촌이 실제로 나서서 그녀의 사람됨을 옹호한다. 이 개판 5분 전의 상황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이 박힌 알리는 보라의 행태가 가히 핵무기급의 우둔함에 이르렀음을 일깨워주려 애쓴다. 그는 보라가 아시아에게서 비롯된 감정의 찌꺼기를 고스란히 아다에게 퍼부으며 그녀를 만만한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임을 정확히 간파해낸다. 하지만 그 고집불통 등신 보라는 어떠한 미묘한 차이도 용납하지 않는 정직에 대한 자신의 이분법적 잣대만을 고수하며 오히려 더 완강한 태도를 보인다. 분노로 머리끝까지 폭발한 아다는 저 줏대없는 좀 리즈가레에게 거부할 수 없는 최후 통첩을 날린다. 그녀는 튀체에게 가서 자신을 복직시키도록 구워싸임을 명렬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위장결혼 전모를 만천하에 핵폭탄처럼 터뜨려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루이즈가르는 튀체가 아다를 증오하기에 불가능한 일이라며 낑낑대지만 아다는 이제 그런 건 좆도 상관없다고 딱 잘라 말한다. 그 줏대라곤 약에 쓰려도 없는 겁쟁이는 결국 꼬리를 내리고 이 미친 계획을 애걸하기 위해 한밤중에 튀체에게 기어들어간다. 튀체가 예상대로 여시나 처먹으라고 쏘아붙이자 루이즈가르는 마침내 남은 배짱을 긁어모아 자신의 협박 카드를 꺼내든다. 그는 식당 영상을 터뜨려 그녀의 계략을 까발리겠다고 협박함으로써 그 도끼 품은 마녀 같은 년을 성공적으로 올가미에 가도 굴복시킨다. 다음날 아침 아다는 순도 100%의 우월감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하고는 승리자의 풍모를 뽐내며 사무실에 입성한다. 그러자 튀체는 마치 반가부장제 운운하는 헛소리에 위대한 실천이라도 하는 양 아다를 복직시키는 신용을 하며 여성 연대에 대한 역겨운 위선을 한바탕 토해낸다. 그러고는 아다를 회사 내의 불가촉 천민으로 낙인 찍으려는 교묘하고 비열한 책략으로 그녀를 공용 공간으로 내쫓는 갑질을 행사한다. 아다의 복귀 소식에 보라는 화라산처럼 폭발하는 분노를 이끌고 튀치의 사무실로 쳐들어간다. 그는 두 여자를 1대1 대결 구도로 몰아붙이더니 둘 모두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설계된 새롭고도 정신나간 최후 통첩을 던진다. 만약 아다가 다음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살아남지만 만약 보기 좋게 말아먹으면 그녀와 튀체 둘 다 함께 목이 달아날 것이다. 보라는 뒤이어 아다에게 다음 날까지 전설적인 아나무인의 접촉은 하늘의 별 따기인 가수 쿠제이바트와의 인터뷰를 성사시키라는 거의 불가능한 임무를 떠넘긴다. 제 목숨줄이 달린 문제임을 직감한 튀체는 살아남기 위해 마지못해 이 골칫거리를 아다와 공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그들이 겨우 매니저라는 작자와 약속을 잡는 순간 보라가 나타나 그들 머리 꼭대기에 서서 어설픈 사기꾼 놈에게 놀아났다며 개선장군처럼 떠들어댄다. 이 주된 막장극에 더하여 그들의 우둔한 이름이 각인된 그 역같은 분실 반지에 대한 쓸데없이 복잡하기만 한 부차적인 이야기가 끼어든다. 루이즈가르는 아다의 반지를 발견하고도 멍청하게 그걸 튀체의 것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결국 한층 더 번쩍이는 보석을 바치며 비굴하게 싹싹 빌어 간신히 위기를 넘겨야만 했다. 이 주요 난리통에 야세민과 벨마는 지리멸렬한 기싸움을 이어가며 황당무계한 수영장 몸싸움 끝에 회사를 때려치우겠다며 서로 으름장을 놓는다. 프르를 향한 알리의 로맨틱한 선물 공세는 정작 그 거울이 셀린의 소나기에 들어가면서 역사상 가장 민망한 장면을 연출하며 화려하게 자폭한다. 이 지긋지긋한 반지 대소동은 빨래더미 속에서 자취를 감췄던 반지가 웬 인형 위에서 발견되면서 허무하게 막을 내린다. 그러다 순전히 개족 같은 행운 덕에 아다와 튀체는 조깅 중이던 진짜 쿠제이바트와 문자 그대로 딱 마주친다. 아다는 교통 단속원인 척하며 그의 차 주변에 들끓던 아청국 무리를 해산시키는 그야말로 신들린 천재성에 가까운 기행을 벌인다. 그 오만한 뮤지션은 그녀의 당돌한 배짱에 깊은 인상을 받은 나머지 그녀를 도른 여자라 칭하며 마치 그게 최고의 극찬이라도 되는 듯 인터뷰를 수락한다. 인터뷰 자체는 예상대로 진부한 클리셰의 퍼레이드였지만 그 가수는 두 여자가 뿜어내는 혼돈의 시너지에 분명하게 매혹된다. 그는 지체 없이 그들을 자신의 파티에 초대하는데 이는 아다가 순전히 보라의 속을 긁어넣을 심산으로 덥석 받아들인 초대였다.
온몸에 구멍이랑 구멍에서 질투를 줄줄 흘리는 보라는 그녀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개소리를 핑계삼아 튀체가 반드시 아다의 샤프롱 노릇을 해야 한다고 우겨댄다. 그 유치찬란한 파티에서 쿠제이 바트는 아다를 위해 썼다는 길들지 않은 망아지에 관한 닭살 돋는 발라드를 불러제끼며 노골적으로 자신의 흑심을 드러낸다. 바로 그 찰나 보라와 루이즈가르가 그 포식자 같은 뮤지션과 등신 같은 자존심 대결이라도 벌일 기세로 파티장에 난입한다. 전면전이 발발하고 보라가 쿠제이 바트의 면상에 주먹을 쳐박는 것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일행은 모두 존나 요란하게 퇴장한다. 아다는 생존을 위해 돌아가신 할머니를 팔아먹는 기막힌 거짓말을 날조하고 보라의 반지를 강탈하며 이 모든 추악한 수작에 포문을 연다. 예성대로 참견쟁이 이모 야세민의 박쥐 같은 청력은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 거짓말을 감지하고 썩은 고기 냄새를 맡은 독수리처럼 당장 그 반지를 대령하라 으름장을 놓는다. 아다는 그깟 반지짝에 자신의 모든 발악적인 거짓말을 한 방에 날려버릴 치명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음을 알기에 당연히 혼비백산한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본능적인 절박함으로 그녀는 야세민의 낯짝에 반지를 들이밀고 그 늙은 마녀가 글자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광적으로 흔들어댄다. 어이없는 행운인지 야세민은 안경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 덕에 이 오지랖 넓은 잔소리꾼이 각인을 읽는 건 막았지만 그녀의 의심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어. 이후 아다는 이 족같은 궁지를 누가 보기 전에 어떻게든 수습하려 안간힘을 쓰며 한참 동안 그 저주받을 물건과 사투를 벌인다. 그녀는 비누, 물, 심지어 애절한 기도까지 동원했지만 그 빌어먹을 물건은 마치 그녀의 살점의 일부라도 된 양 딱 붙어 떨어질 생각을 안 했다. 결국 항복을 선언한 그녀는 마치 최고 보안 등급 금고라도 되는 양 장식용 화병에 반지를 처박아 넣는 것으로 문제를 덮어버린다. 얼마 후 야세민이 생색내기용 먼지떨이로 법석을 떠다가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허술한 화병을 박살내버린다. 놀랍게도 산산조각난 자기 파편 더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집요하게 캐내려던 바로 그 족같은 물건을 찾아낸다. 어디선가 용채 찾아낸 돋보기를 쓰고 그녀는 루이즈가르와 아다라는 이름이 자신의 역같은 두개골에 낙인처럼 찍힐 때까지 그 각인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이 폭로에 이성을 잃고 광분하여 그녀는 저 줏대없는 머저리 루이즈가르와 단판을 짓기 위해 회사로 돌진한다. 그나마 쥐꼬리만큼이라도 칭찬할 점이 있다면 루이즈가르는 변명할 시도조차 없이 그대로 압박감에 무너져 내린다. 그는 곧바로 아다를 향한 절절한 연심과 완전히 말아먹은 자신의 청혼에 대해 구차한 실토를 늘어놓는다. 그는 아다가 인생에 걸린 중대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며 지극히 당연하게도 자신의 청혼을 어떻게 족가라며 걷어찼는지 칭얼거린다. 결국 그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여자를 처량하게 갈망하는 대신 자신의 개수작을 기꺼이 받아줄 여자 투체에게 만족하기로 한 것이다. 야세미는 이 황당한 반전 속에서 어째선지 그의 적나라하고 비굴한 솔직함에 감화된다. 이제 그 누구도 조카의 허상 같은 관계를 망치지 못하게 하리라 굳게 다짐한 야세미는 투체와 새로운 음모를 꾸민다. 그 두 여자는 불경한 연합을 결성하고 쓸만한 비서 후보자들의 이력서를 체계적으로 걸러낸다. 그들은 외과의사 같은 정밀함으로 움직이며 가장 형편없이 무능한 지원자들만 남을 때까지 후보자 명단을 물갈이한다. 그 결과는 실로 병신들의 시발 같은 축제였고 그중에는 초등학생 시절이 인생의 정점이었을 법한 경쟁자도 끼어 있었다. 최소한의 내세포는 장착한 보라는 이 등신들의 퍼레이드에 조금도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마지막 한 놈까지 모조리 내친다. 그들의 어설프고 멍청한 계획이 먹혀드는가 싶던 바로 그 순간 멜템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개뜬금없이 판에 끼어든다. 그녀나 하필 보라와 그의 가족이 어린 시절 여름을 함께 보낸 이웃이었는데 이건 너무나 족같이 편리해서 구린내가 진동하는 우연의 일치다. 멜템은 즉각 보라의 호감을 얻고 더 중요하게는 그의 배우 조종자인 여장부 벨마의 마음까지 휘어잡는다. 아다를 내쫓을 대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수작을 부려온 벨마는 멜템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한 족같은 구원자로 간주한다. 단 1초의 역같은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벨마는 멜템을 회사로 끌고 와 보라의 새 개인 비서 자리에 꽂아버린다. 그녀의 목표는 눈꽃만큼의 섬세함도 없다. 반짝이는 새 장난감을 아들 눈앞에서 흔들어대 아다를 그의 인생에서 축출하려는 속셈이다. 아다와 투체 둘 다 벨마의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작을 간파하고 둘 다 그 계략에 씨발 존나게 쫄아버린다. 그들은 보라와 멜템이 구역질 나는 속도로 다시 친밀해지며 히히덕거리는 꼴을 속수무책의 공포 속에서 지켜볼 뿐이다. 가족 만찬 중에 아다는 멜템의 총화 내용을 단편적으로 엿듣고는 불길한 직감에 휩싸인다. 멜템이 자리를 뜨자 아다는 기다렸다는 듯이 통화를 엿듣고는 수상쩍기 짝이 없는 공작을 감지한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멜템은 특수임무를 띈 비밀 요원처럼 이 집안과 회사에 잠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 통화 내용은 그녀가 어떤 미지의 배후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이 판을 흔들고 있음을 강력히 암시한다.
그러나 멜템은 애송이가 아니었고 아다가 자신의 통화를 엿들었다는 사실을 즉각 눈치챈다. 실로 교묘한 술수로 그녀는 문자 메시지를 날조한 뒤 일부러 화장실에 휴대폰을 놓고 나와 아다가 미끼를 물도록 유인한다.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아다의 지당한 욕구는 메시지 알림을 보자마자 발동했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녀는 안면 인식과 지문 스캔으로 휴대폰 잠금을 풀려 하지만 그 시도는 완벽한 헛수고로 끝난다. 멜템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화장실에서 자기 휴대폰을 들고 있는 아다를 발견하고 이는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으로 이어진다. 아다의 전적으로 타당한 의심은 신임 비서의 정체를 파헤치려는 그녀의 집요한 노력과 맞물려 눈치라고는 약에 쓰려도 없는 보라를 지독히도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는 그녀가 단지 질투에 눈이 멀었다고 단정하는데 이는 이 모든 복잡한 국면에 대한 경이로울 만큼 단순무식한 해석이다. 아다는 그 터무니없는 개소리를 격렬하게 부정하며 자신의 합리적인 우려를 설명하려 애쓰지만 보라는 요지부동이다. 그는 그녀가 자기 자리를 베끼는 것을 참지 못해 좀스럽고 비전문적으로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완강히 믿는다. 제놈의 무지에서 비롯된 이 거대한 오해는 둘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고 보라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한편 어린 엘리프는 등교를 앞두고 지극히 당연한 불안감에 휩싸인다. 조부모 손에 자란 고아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아이들 틈에서 철저히 이방인이 될 것만 같아 그녀는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 자신의 고달팠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이 소외감에 공감한 아다는 마침내 소녀가 학교에 가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그녀는 심지어 자기 옷을 리폼해 엘리프를 위한 특별한 드레스를 만들어주는데 이는 꼬마가 스스로를 당당한 여장부로 느끼게 해주는 실질적인 징표다. 하지만 등교 첫날 어떤 악랄한 꼬마 양아치가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며 잔혹한 막말을 퍼붓는다. 상처받고 자신을 지키려던 엘리프는 그 어린 악마를 밀쳐버리고 이 행동은 어김없이 그녀를 교장실로 소환시킨다. 학교 측은 보호자의 개입을 요구하고 엘리프는 콕 집어 아다와 보라 두 사람을 호출한다. 아주 잠시 동안 그들은 부모 역할에 몰입하여 사패를 수습하고 충격받은 어린 소녀의 팬이 되어주기 위해 힘을 합친다. 한편 에브레는 마침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골탈태하여 멀끔한 전문직 남성처럼 쫙 빼입고 회사에 나타난다. 그가 더는 괴상하고 번들거리는 찐따처럼 보이지 않자 사무실 전체는 예상대로 그 변신에 기겁한다. 하지만 이 얄팍한 변신은 야세민이 에브렌의 배신적인 충성심의 실체를 간파하면서 즉시 그 빛이 바랜다. 그녀는 어떤 대화를 엿듣고 에브렌이 투우체의 필사작인 보라 쟁탈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아다와 리즈가르의 가짜 약혼 해프닝 전체가 바로 에브렌 본인이 연출한 자작극이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 이중인격자 같은 놈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낀 야세민은 당연하게도 그를 인생에서 도려내고 모든 연을 끊어버린다. 멜템이 꽃뱀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로 작정한 아다는 투우체 아슬란과 함께 의문의 전화번호 추적에 나선다. 그들은 멜템이 2달 전 미국에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6개월 전에 철공업자가 그녀의 집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캐낸다. 아다는 이 명백한 시간적 모순이 멜템이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임을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라고 확신한다. 아다가 이 폭로를 보라에게 터뜨리려는 바로 그 찰나 멜템이 목욕가운만 달랑 걸친 채 욕실에서 기어나온다. 아다의 이성은 즉시 증발하고 그녀는 보라와 멜템의 관계에 대해 가장 지저분한 상상을 하기에 이르며 에피소드는 속 터지는 클라이맥스로 끝을 맺는다. 에피소드는 아다가 헤어드라이어를 빌미로 보라의 집을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녀에게 사생활 존중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윽고 욕실에서 목욕가운 하나만 걸친 채 나타난 멜템은 그야말로 진부함의 결정체다. 그녀의 뻔한 수작은 모욕이나 다름없다. 언제나처럼 무기력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보라는 어떤 남자가 멜템을 끔찍하게 대해서 샤워로 씻어내야 했다는 식의 가련하기 짝이 없는 변명을 늘어놓는다. 일말의 자존심이라도 있는 여자라면 이토록 조악하게 조작된 친밀감에 헛구역질이 날 것이고 천만다행으로 우리 아다는 그런 부류다. 아다는 지체 없이 눈에 넣는 이에는 이 전략으로 응수하며 그 불청객이 소중히 여기는 헤어드라이어의 전원을 차단해버린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다는 유일하게 쓸모있는 동맹인 투체와 합세하여 에어컨 능기로 가증스러운 멜템을 동사시키려 한다. 작전은 완벽히 성공하여 소위 목부상이란 걸 안겨주고 멜템은 이를 즉각 과장된 헛소리가 난무하는 한편의 막장극으로 발전시킨다. 그러자 멜템은 가라트를 같이 했던 추억을 끄집어내 보라에 대한 유치하고 족같은 소유권을 내세우려 역겨울 정도로 감상적인 유년 시절 독백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의로운 분노에 휩싸인 아다는 날카로운 독설로 멜템의 얄팍한 사기꾼 가면을 벗겨내기 시작한다. 아다가 마침내 그 어처구니 없는 샤러 핑계를 공론화하여 거짓말쟁이의 면전에 대고 추궁하자 판은 걷잡을 수 없는 난장판으로 돌변한다. 한편 보라에 못 친 벨마는 표리부동한 멜템을 국빈처럼 떠받들며 완벽한 호그 노릇을 자처한다.
기가 막히게 악랄한 꾀를 내어 네르기스 이모는 멜템의 꾸며낸 부상이 진짜인지 시험하려는 마사지를 선사한다. 고통을 연기하는 척하며 이 회사에 귀생하는 독사 같은 년은 곧장 보라의 컴퓨터와 금고에 잠입해 비밀번호를 훔쳐내려 한다. 이 어설픈 접자는 자신의 임무에 대해 전화로 나불대다 덜미를 접히는데 심지어 등신같이 담당자인 아다오의 이름까지 실토한다. 이 총체적 난국의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야 투체는 그 배신자 독사 같은 연에 대한 아다의 육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비로소 인정한다. 다른 모두가 유치한 인형놀이에 빠져있는 동안 아다는 열쇠공 기록을 뒤져 멜템의 거주지를 추적하는 진짜 해야 할 씨발 일을 해낸다. 아다는 멜템의 남편이 아내의 상습적인 열쇠 분실 버릇에 진절머리가 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데 이는 그녀의 끝없는 공작을 위한 엉성한 개소리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예상대로 뚱한 얼굴의 보라는 스토커 마냥 어둠 속에서 아다의 유능한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를 미행할 수밖에 없다. 그 후 아다는 교묘하게 보라를 구슬려 배달원으로 위장시킨 뒤 멜템의 아파트까지 자신과 동행하게끔 유도한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다의 탁월한 추리력은 도난당한 보라의 회사 데이터 드라이브가 숨겨진 것으로 그 물건은 창피하게도 침대 밑에 처박혀 있었다. 지난 몇 화의 전개를 통째로 조주로 만들어버리는 반전 속에서 보라의 아버지 자페르는 자신이 멜템의 산업 스파이 짓을 애초부터 전부 간파하고 있었다고 실토한다. 이 폭탄 선언은 그간의 모든 상황에 명분을 부여하며 아다의 육감이 히스테리가 아닌 냉철하고 명백한 사실 기반의 정보였음을 증명해 보인다. 능력 있는 경영자답게 구는 대신 보라는 오로지 아다 한 명을 겨냥해 설계된 복잡하고 가학적인 족같은 시험대에 그녀를 밀어넣는가. 그는 악랄하게도 아다에게 자신과 멜템의 가짜 생일 만찬을 차리라고 강요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정서적 학대의 쪽같은 정점이었다. 그 음흉한 세디스트는 아다를 드레스 쇼핑에 끌고 가 그녀의 경쟁자인 멜템을 위한 옷이라는 거짓말로 드레스를 입어보라 강요한다. 그는 아다가 독사 같은 멜템을 향한 자신의 구애를 돕고 있다는 착각에 괴로워하는 동안 지퍼에 손을 얹은 채 그녀의 개인 영역을 침범한다. 의분에 찬 아다와 투체는 멜템의 기저질환을 유발하고자 드레스를 라벤더에 폭담가 알레르기 폭탄을 터뜨릴 계략을 꾸민다. 로맨틱한 저녁 식사라던 저리는 알고 보니 회사 행사였고 그것에서 보라는 멜템의 정직함을 찬양하는 역겨울당큼 모순적이고 개소리로 가득한 연설을 늘어놓는다. 이 배신자 년에게 그가 안겨준 거창한 선물은 고작 씨발 회사 로고가 박힌 펜 한 자루였고 이 능멸적인 행태는 마침내 아다의 이성을 끊어놓는다. 마침내 폭발한 아다는 멜템의 가짜 알레르기 반응을 지워버리고 그녀의 사기 행각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얼굴을 닦아버린다. 멜템의 사기극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보라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씨발 인간들 앞에서 자신이 처음부터 그녀의 첩자 노릇을 알고 있었다고 오만하게 선언한다. 그러고는 이 모든 족같은 심리전을 아다의 부정직함에 대한 뒤틀린 가르침이었다고 포장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인다. 갑자기 멜템의 배신은 편찮은 아버지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라는 개소리 심파로 정당화되는데 이는 명백히 그 첩자에게 연민을 유도하려는 수작이다. 보라는 메시아 행세의 역겨운 끝을 보여주며 이 체로성 드라마에 끼어들어 그녀 아버지의 치료비를 직접 대주겠다고 나선다. 그는 아다에게 단둘이 있을 때 이 모든 치밀한 가학 행위가 고작 그녀의 학력 위조에 대한 병적인 씨발 복수극이었을 뿐이라고 털어놓는다. 그는 그 펜이 원래 아다의 것이었다고 밝히면서도 그녀의 사소한 거짓말 때문에 그녀의 옳은 직감을 믿을 수 없었다는 족같은 궤변으로 상황의 본질을 흐린다. 아다는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고 이 모든 일이 결코 사업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족같이 여린 자존심과 유치한 복수심 때문이었음을 간파한다. 그녀는 당연하게도 그의 헛소리를 박살내며 회사 전체를 뒤엎을 뻔한 사람은 용서하면서 고작 사소한 거짓말 하나로 자신을 학대한 그를 신랄하게 질책한다. 에피소드는 아다가 이 찌질한 애새끼가 단순히 펜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씨발 산산조각 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화는 보라가 미친 포식자처럼 아다를 몰아붙이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이 두 얼간이들은 단 한순간도 그 지긋지긋한 촌극을 피할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마침내 분노가 폭발한 아다는 멜템의 큰 배신은 눈감아주면서 자신은 사소한 트집으로 몰아세우는 보라의 뻔뻔한 이중잣대를 정면으로 쏘아붙인다. 늘 그렇듯 시끄럽게 싸워대는 와중에 아다가 유치하게 귀네슈라는 이름까지 붙여준 그녀의 애처로운 고물차가 때마침 기가 막히게 길바닥에 주저앉는다. 이 교활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차를 견인 조치하는데 이는 당연히 과분할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받게 될 음흉한 수작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다가 버려져 꼴이 말이 아니었을 때 발견했다는 이 누런 쇠덩이에 대한 판에 박힌 신세 타령을 억지로 듣고 있어야만 한다. 유리창은 깨져 있고 완전히 씹창이 난 폐차 직전의 물건인데도 그녀는 그 기계 쪼가리에서 잊지도 않은 가능성을 본다며 제정신을 속여왔다.
그녀는 학업을 집어치운 뒤 영혼을 파먹는 온갖 꾸진 일을 전전했고 푼돈까지 긁어모아 눈먼 돈에 환장한 놈에게서 그 차를 구입했다. 이 고물차는 그녀의 세상 전부이자 피땀으로 쟁취한 독립의 증표요, 고독한 삶의 유일한 벗이 되었다. 결국 나중에 차를 도둑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자 그녀는 이 쇳덩어리와의 지랄맞은 공생관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광적인 발작을 일으킨다. 한편 그들이 집구석이라 부르는 정신병동으로 돌아가 보자 아슬란은 대가리에 부상을 입고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편리한 전개를 위한 개수자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다. 이 가련한 작자는 제 마누라인 네르기스조차 못 알아보고 자신의 혈육들을 보며 기겁을 하고 있다. 기가 막힐 정도로 황당하고 똥구멍에서 파는 듯한 이 플로피 틀기 속에서 그는 징징 짜는 추태를 보이며 보라에 묻히는 벨마를 새로운 엄마로 삼고 들러붙는다. 그는 자기 핏줄들로부터 피난처를 구하려 그녀에게 사력을 다해 매달리고 이 족같은 광경은 애처로우면서도 기괴할 만큼 우스꽝스럽다. 그의 가족들은 아니나 다를까 무슨 아로마 테라피가 그의 뇌를 마법처럼 재조립이라도 해줄 것처럼 양파 냄새나 킁킁 맞게 하는 따위의 해괴한 민간요법에 기댄다. 의사는 이 증세가 일시적인 외상 반응일 뿐이라고 하곤 하지만 지아비가 자신을 위협적인 타인으로 취급하는 꼴을 감내해야 하는 네르기스에게는 이 진단이 좀만큼의 위로도 되지 않는다. 이 모든 난장판은 아슬란이 정원에서 재수없게 에브렌과 맞닥뜨리면서 어리석음의 향연으로 절정을 이룬다. 공격성이 몸에 밴 에브렌은 아슬란이 야세민에게 수작을 건다고 지레짐작하고는 곧장 질투 어린 광기에 사로잡힌다. 그는 억제 불가능한 분노의 폭발 속에서 아슬란의 안면에 강력한 주먹을 쳐박아 그를 바닥에 그대로 뻗게 만든다. 순전한 데우스 엑스 시발 마키나의 순간 대가리에 가해진 이 두 번째 타격이 완벽한 치료제로 작용하여 충격 요법으로 그의 기억을 되돌려 놓는다. 느닷없이 아슬란은 원래의 자신으로 복귀하지만 이제 그는 영문도 모를 폭행에 대해 에브렌에게 존나게 격분해 있다. 한편 순수한 의리를 보여주는 부차적인 전개에서 셀리는 보라가 아다에게 이제 그만 알리에게 위장결혼의 실체를 털어놓으라고 종용하는 것을 엿듣게 된다. 이 폭로가 아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것을 직감한 셀리는 우정이란 이름 아래 궁극의 순결을 자처한다. 얼굴에 눈물 자국을 남긴 채 이 숭고한 등신은 알리에게 위장결혼을 한 당사자가 바로 자신이었다고 고하는데 이는 실로 경악스러운 스케일의 구라여서 거의 예술의 경지에 이른다. 지금껏 도덕의 화신처럼 행세하던 셀리는 마치 유리고슴도치를 똥으로 싸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며 그 고백을 내뱉는다. 알리는 그 기만 행위 자체는 물론 자기가 숭배에 맞지 않던 여인이 자신을 감쪽같이 속였다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충격으로 완전히 어리빠진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가 이 어마어마한 배신을 감당하려 발버둥치는 동안 한낱 시로라기 같은 희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 이 광대 노름의 다른 한편에서는 교활한 류지가르가 마침내 투우체에 견딜 수 없이 오만한 썩년짓거리에 신물이 난다. 그는 둘의 사적인 비극을 흥미로운 회사 뒷담화로 전락시키며 이별을 요란한 공개쇼로 연출하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구역질나는 관심종자인지를 증명한다. 하지만 그의 진짜 속셈은 아다의 인생에 슬그머니 기어들어가는 것으로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맹목적으로 추앙할 만큼 어리숙하다고 정확히 꿰뚫어 본다. 자신의 악랄함에 방점을 찍기라도 하듯 리지갸르는 보라의 커리어를 씨발 조질 뻔했던 그 영상 스캔들을 빌미로 투우체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래픽 팀장 자리로 승진시켜달라고 요구하는데 현재 그 직책은 알프라는 이름에 더할 나위 없이 유능한 어느 머저리가 맡고 있다. 투체가 그 자리는 공석이 아니라고 항변하자 리지가르는 그녀에게 냉소적으로 그 족같은 자리를 만들어라고 명령하며 자신의 사악함을 조금도 숨기지 않는다. 한없이 순진하고 측은지심이 넘치는 아다는 리지가르와 투체가 사령하는 사이라고 굳게 믿고 그들을 돕는 것을 자기만의 사명으로 삼는다. 그녀의 첫 번째 제정신이 아닌 계획은 둘의 화를 풀게 하겠다며 복싱장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이는 애초부터 완벽한 전략적 실패작인 발상이다. 이 계획은 꼭지가 돈투에체가 스파링 도중 보란 듯이 류제갸르를 실신시키면서 거창하게 실패로 돌아간다. 이 눈부신 존망에도 아랑곳 없이 아다는 자신의 누추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또 다른 끔찍한 계략을 꾸민다. 그녀는 투체에게는 요리로 헌신에 증명하라 구슬리고 류지가르에게는 자신이 낭만적인 데이트를 원하는 양 착각하게 만들어 둘을 계자리에 끌어들인다. 그 결과 펼쳐진 저녁 식사 자리는 완전한 악몽이며 참석자 모두가 명백하고도 처절하게 불행한 숨막히는 지옥도 그 자체다. 아다와 보라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자리를 비우자마자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이 투우체와 류지가르 사이에서 도끼서린 암캐들의 혈투로 폭발한다. 이 사태는 애정과는 눈꽃만큼도 관련이 없었고 전적으로 그의 개새끼 같은 협박과 그 탐나는 그래픽 팀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녀의 처절한 사투에 관한 것이었다. 알프를 치워버려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아다와 투세는 사무실에서 업무 시간 외에 기업 첩보 활동을 벌이기로 결심한다. 긴박하면서도 희극적인 장면 속에서 두 여자는 투체가 시선을 끌기 위해 강도 소동을 벌이는 사이 보안을 무력화시킨다.
그들은 알프의 컴퓨터에 잠입해 그가 이직을 준비 중이었고 그 후보 중에는 투우체의 아버지가 실세로 있는 회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탐해낸다. 그들은 이 정도를 빌미로 알프에게 거절 못할 직장을 제안하는 계략을 꾸미고 영문도 모르는 이 남자는 다음날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알프가 시기적절하게 사라져주자 보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도 안 되는 리즈갸르를 그 공석에 앉힘으로써 그들의 모략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 아수라장 같은 혼돈 속에서 보라와 아다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가까워지는데 이는 모든 이치를 거스르는 전개다. 보라는 그저 아다를 곤탕 먹이려고 차량 도난을 조작하는 특유의 찌질한 짓을 벌이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고통을 목격하고는 자신이 천하의 악당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 이 기묘한 상황은 둘 다 서로에게 끔찍한 짓을 했다고 시인하며 상호 정전에 합의하는 놀랍도록 어른스러운 순간으로 귀결된다. 그들의 풋풋한 관계는 마치 호르몬에 지배당한 한 쌍의 10대들처럼 해변에서 솜사탕을 나눠 먹으며 달달한 절정을 맞이한다. 보라가 그녀의 입술에 묻은 솜사탕을 조심스럽게 떼어주며 입맞춤하기 직전까지 아슬아슬하게 다가가자 로맨틱한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된다. 이후 놀라울 정도의 취약성을 내보이며 보라는 사촌 알리에게 아다 때문에 자신의 꿈이 송두리째 좆됐다고 실토한다. 사랑은 개나 주는 소리라고 부르짖던 이 남자는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 질투심을 느낀다고 인정한 뒤 마침내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음을 시인한다. 이번 화는 알리의 깊은 통 안에서 리즈갸르의 의기충천한 승리까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장엄한 찌꺼기들을 남긴 채 막을 내린다. 에이다는 실성한 사람처럼 사무실을 이잡듯 뒤지며 증발해버린 셀린을 혈안이 되어 찾아다닌다. 제왕처럼 구는 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피리를 찾아내자 그녀는 셀린이 방금 전 그 어릿광대 알리라는 작자와 함께 내뺐다고 득의 만만하게 까발린다. 불보듯 뻔하게도 보라는 형편없는 사진관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계회 수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조악하게 연출된 부부싸움판 한복판에 뛰어들게 된다. 셀리는 귀가 썩을 만큼 설득력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이혼 타령을 늘어놓고 그 와중에 알리는 중고차 판매원 같은 가증스러운 태도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다. 이 유치찬란한 쇼는 셀린이 후추 스프레이를 꺼내 휘두르며 철저히 연출된 절박함으로 그 의지박약한 허수아비를 납치하는 연극을 벌이며 극에 달한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사무실의 독사 같은 비릴은 이 모든 연출된 총극을 목격하고는 쏜살같이 돌아가 온갖 악담을 떠버리고 다닌다. 원래의 이야기는 사내 머저리들의 소문 공정을 통과하며 개족같이 왜곡되어 시시껄렁한 해프닝에서 에이다가 보라를 납치했다는 훨씬 더 추악한 날조로 둔갑해버린다. 이 모든 납치 해프닝은 결국 셀린과 알리가 에이다와 보라를 가짜는 로맨스로 엮기 위해 꾸며낸 허황되고 요란하기만 한 개수작이었음이 드러난다. 이 천재적인 책략가들은 두 주인공을 샤이베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후미진 호텔에 내팽개치는데 그녀가 이 짜고 치는 희극의 공모자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뻔하다. 느닷없이 그 호텔은 기가 막힌 우연으로 단수 사태를 겪는 것을 시작으로 의도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불운한 조작 사고들을 연달아 맞이한다. 아무도 안 속을 놀라운 전개로 이번에는 정전까지 일어나고 두 사람은 상상 가능한 가장 삼류에다 달고 다른 낭만적 클리셰 속으로 내몰린다. 에이다와 보라는 노골적으로 연출된 밀착 상황에 연이어 내몰리고 급기야 보라가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샤워기에서 에이다를 구출하는 영웅 행세로 이 총극은 정장을 찍는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유치원생 수준의 병신 같은 인형극은 먹혀들고 억지로 쌓아올린 심파극의 산을 넘은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새벽녘에 키스를 나눈다. 한편 바깥 세상에서는 광기에 휩싸인 가족들이 사분오열하여 벨마와 야세민 이모는 서로에게 온갖 지랄발광을 퍼부으며 경찰에 서로를 고발하는 사태에 이른다. 이 집안의 난장판은 통제 불능으로 번져 결국 에이다와 보라는 고작 사랑 노름에 빠진 등신들임에도 불구하고 희대의 중범죄자처럼 공식 수배자 신세가 된다. 마침내 당국은 이 사랑에 미친 얼간이들을 찾아내 현실로 압송하고 그곳에선 원수처럼 으르렁대는 양가가 지방 간의 존망 대참사를 일으킬 일촉즉발의 태세로 기다리고 있다. 본편만큼이나 골빈 사이드 스토리에서는 야세민 이모가 에이다와 그 백해무익한 기생충 류즈가르의 대화를 엿듣고는 그들의 계약 결혼이라는 비밀을 캐내고 만다. 그러자 야세민은 사기극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첫사랑과 관련된 곰팡이내 나는 가문의 저주를 깨웠다고 믿으며 이성을 잃고 개 지랄을 하며 무너진다. 그녀는 끔찍한 운명을 피하려면 에이다가 그 찌질한 논팽이에게 평생 조질 잡혀 살아야 한다고 광신도처럼 부르짖으며 리즈가르는 첫사랑도 아니었다는 에이다의 분명한 외침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린다. 다시 메인 스토리의 아수라장으로 돌아와서 보라는 해변의 촛불과 개인 셰프까지 동원해 진부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토 나올 만큼 완벽한 로맨틱 디너를 차려낸다.
그리고 그는 전 여친의 배신이 인간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조창냈다고 주장하며 끝도 없는 자기 연민의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그래놓고 이 작자는 기가 막힌 아이러니를 설파하며 에이다의 정직함을 칭송하는 철면피 같은 뻔뻔함을 과시한다. 그의 위선으로 가득 찬 장광설은 에이다에게 족같은 죄책감을 심어주고 결국 그녀가 보라와의 관계 전체가 내장이 뒤틀릴 만큼 거대한 기만 위에 세워졌음을 깨닫게 만든다. 이 족같은 딜레마의 무게에 짓눌린 그녀는 보라에게 그들의 관계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선언하며 로맨틱한 망상을 박살내버린다. 그리하여 이번 화는 애초에 시작도 말았어야 할 거짓말로 뒤얽힌 족같은 상황에 포로가 된 에이다가 그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화는 아다가 감당 못할 현실의 중압감에 지시겨져 속절없이 붕괴하는 장면으로 포문을 여는데 그녀의 처절한 통곡은 스스로 갇혀버린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을 명백히 증명한다. 그녀는 보라를 향한 순수한 마음과 저 무가치한 기생충 리즈가르와의 숨막히는 허울뿐인 결혼 사이에서 찢어지는 고통에 시달리며 기만으로 점철된 악몽에 완전히 잠식당해 있다. 제정신을 지키려는 최후의 몸부림으로 아다는 가문에 조작된 저주를 보라에게 각인시키려는 절박한 계략으로 거짓 재앙들을 연출하기에 이른다. 그녀는 수영장가에서 보라에게 솜사탕을 내미는데 이는 수면 아래 꿈틀대는 광기 어린 술책을 감추기 위한 구역질나게 달콤한 미끼일 따름이다. 이내 그녀는 그의 휴대폰 벨을 울리고는 그가 묵살하자 조작된 근무를 핑계로 당장 자신에게 집중하라며 과장된 격분을 연기한다. 보라가 그 유령 전화 따위에 좆도 관심 없이 버티자 그녀의 치밀하게 계획된 관기는 둘을 한꺼번에 수영장으로 쳐넣으며 한편에 우스꽝스러운 아수라장을 연출한다. 아다는 이 사태를 즉각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둘러대며 온 우주가 짜고 자신들을 물에 빠뜨리기라도 한 것처럼 이 사건이 저주의 명백한 징표라며 겁을 먹은 척한다. 다음날 사무실, 보라는 자신의 머릿속을 온통 좆되게 휘저넣은 그녀에게 보낸 꽃다발을 둘러싸고 떠도는 잡소리들을 아예 작사를 내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전 직원을 향해 폭탄 선언을 날리는데 그 꽃이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아다를 위한 것이라 공표하며 그야말로 족같은 인간 확성기를 자처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단무쌍한 행각은 사무실 전체를 특히 아다를 존나게 경악시키는데 이는 보라가 뜬 소문을 일거에 분쇄하고자 회사의 혈관 속에 두 사람의 관계를 그냥 꽂아 넣어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한편 아다의 상황 파악 못하는 가족들은 자기들만의 심파극에 심취해 있는데 특히 네르기스 이모는 아다와 류즈가르의 사기극이나 다름없는 그 족같은 혼사를 구시대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지지하고 있다. 이 철없는 양반은 자페르 삼촌에게 아다의 심장이 첫사랑을 향하고 있다고 설파하지만 그놈의 위대한 첫사랑이라는 작자가 바로 아다가 제 인생에서 어떻게든 축출하려는 그 개자식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그녀는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리즈가르와의 담판을 주선하고 그 사이 만성적인 불안증 환자인 야세민 이모는 이 모든 지저분한 비밀이 모두의 인생을 파탄내기 전에 막으려 고군분투한사. 장면은 다시 사무실로 보라는 불의 군주라 불리는 핵심 고객이 이 빌어먹을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당도할 것이라 공지한다. 이 운명을 가를 회의는 어김없이 아다가 자신의 조작된 부름 퍼레이드에 또 다른 광기를 추가할 완벽한 판을 깔아준다. 인위적인 불행을 한 스푼 더 얹기 위해 그녀는 중차대한 발표 직전에 낯짝 두껍게도 건물 전체의 전력을 끊어버리기로 작정한다. 예상대로 이 얼빠진 작전은 즉각적인 대혼란을 초래하는데 예비 발전기가 허술한 연료 관리 탓에 족같이 먹통이 되면서 보라가 승강기에 고립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 모든 파국을 설계한 장본인인 아다는 자기가 공들여 연출한 재난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경악을 금치 못하는 연기를 펼치며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다. 총극이 절정으로 치닫는 찰나 알리가 어설프게 발전기를 소생시키려 낑낑대다가 기계가 통째로 화염에 삼켜진다. 지옥불 같은 화염을 진업하는 와중에 아다는 이 빌어먹을 대참사를 기가 막히게 둘러대며 넋이 나간 고객에게 이 모든 게 치밀하게 설계된 시연이었다고 설파한다. 그녀는 불의 군주라는 고객사 이름에 걸맞게 화염을 제어하는 기술을 보여준 연극적 퍼포먼스였다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주장을 펼치는데 놀랍게도 고객은 그 황당무계한 개소리를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녀의 눈부신 즉흥 개소리는 기어이 계약을 성사시키고야 마는데 고객은 그들의 전대미문의 아수라장 같은 발표 방식에 불과해할 정도로 매료된다. 이 대혼란의 와중에 시기심에 이성이 마비된 쌍년 투체는 아다와 보라의 가피어나는 관계를 겨냥해 자신만의 야비한 공작에 착수한다. 그녀는 아다와 류즈가르가 동일한 빌어먹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그들의 사연에서 구린내를 맡고 즉시 자신만의 음흉한 상담 약속을 잡는다. 상담 도중 그녀는 그 변호사가 이혼소송 전문가임을 파악하고 아다와 류즈가르가 왜 둘 다 그를 고용했는지에 대해 당연히 씨발 대체 무슨 속셈이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이에 투유체는 전 직원에게 신분증 갱신을 요구하며 덫을 놓는데 이는 두 비밀 공모자를 조지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그녀는 그들의 공식 서류가 기온 상태임을 폭로할 것을 알기에 혼비백산한 류즈가르는 아다에게 자신들이 개소리로 지은 카드의 집이 통째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경고한다. 같은 시각 보라는 마침내 뭔가 단단히 잘못됐음을 직감하고 보안 영상을 돌려보다 정전을 일으킨 주범이 바로 아다였음을 확인한다. 그는 그녀를 추궁하며 그 치밀하게 쳐놓은 기만의 그물을 지적하고 자신이 그녀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병신이 아님을 아주 조까지 분명히 못 박는다. 이후 실제 강도가 들었을 때 보라와 알리는 진짜 범인을 마주하고도 그를 아다의 부른 연극에 투입된 또 한 명의 배우로 오인하고는 그가 자신들의 금품을 싹쓸이하도록 멍청하게 돕는 지경에 이른다. 다음날 아침 어중이 떠중이 좀도둑에게 농락당했음을 깨달은 보라는 직접 정의 구현에 나서 범인을 독자적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도둑과 단판을 벌여 작물을 회수한 뒤 보라는 아다의 연민을 자극하고자 온몸에 붕대를 감아 중상을 입은 양 위장하며 자신만의 역심리전을 펼치기로 마음먹는다. 측은지심이 많아 속여먹기 딱 좋은 아다는 그의 연극에 완벽하게 낚여 그가 진짜 중환자라도 되는 듯 수프를 끓여 바치고 극진히 보살핀다. 이 거짓된 온정이 오가는 순간 보라는 연극적으로 자신의 가짜 붕대를 잡아뜯으며 부상 자체가 통째로 정교한 사기극이었음을 폭로한다. 두 사람이 서로의 기만을 두고 격렬한 언쟁을 벌이며 폭발하려는 찰나 현관에서 운명의 장난 같은 노크 소리가 울린다. 아다가 문을 열자 그들 위장결혼 심사의 최종 판결을 통보하러 온 이민국 직원 제랄이 떡하니 서 있다. 그녀가 경악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이 문 앞의 남자를 눈치채지 못한 보라는 둘의 세계를 통째로 폭파시켜버릴 애칭을 무심결에 내뱉고 만다. 이번 에피소드는 셀랄베이가 아무런 기별도 없이 염치 없게 보라의 집에 들이닥치는 바람에 아다가 제대로 허를 찔리며 난장판으로 포문을 연다. 예상대로 그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능글맞은 작자 보라가 느물거리며 들어와 아다를 내 사랑이라 칭하는 통에 그녀는 궁지에 몰려 필사적인 잔머리를 굴려야만 하는 처지가 된다. 아다는 마침내 애끓는 심정으로 울분에 토해내며 인간 폐기물 같은 류즈가르와의 혼인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지독한 사기극이었음을 폭로한다. 아다는 마침내 애끓는 심정으로 울분을 토해내며 인간 폐기물 같은 류즈가르와의 혼인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지독한 사기극이었음을 폭로한다. 그녀는 보라와 엮이게 된 사정도 실토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그나마 가장 예측 가능한 클리셰다. 셀랄은 모처럼 사랑구실을 하며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배신에 대한 대가로 류즈가르를 아주 작살내버리겠다는 살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돌멩이도 지루해서 돌아놓을 서브 플롯에서는 에브렌이다는 찌질한 놈이 야세민과의 관계를 수습해달라고 알리와 셀린에게 비굴하게 매달린다. 셀린은 야세민을 회사 카페로 끌어내고 에브렌에게는 그녀를 쌩까라고 지시하는 모욕감을 줄 만큼 유치찬란한 심리전을 설계한다. 이 어처구니 없이 조잡한 미일당 수법은 기가 막히게도 먹혀 들어가는데 야세민이 예상대로 질투심에 눈이 멀어 화려하게 자멸하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아다에게 희소식이 전해지는데 이민국 조사 결과 그녀와 류즈가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그 거머리 같은 기생충이 이혼 후에도 추방당하지 않게 됐다는 소리다. 변호사는 이혼까지 고작 한 달 남았다고 알려주며 쌍방이 이 족같은 사기극을 끝내기로 합의했기에 재판도 간단히 종결될 거라고 전한다. 물론 아다의 인내심을 바닥내는 이모들은 운명과 숙명에 대한 그들의 전응한 집착을 설파하며 그녀의 속을 계속해서 긁어댄다. 본격적인 막장은 인간 말종 리즈가르가 그에 못지않게 사악한 투우체에게 더러운 미략을 제안하면서부터 펼쳐진다. 이 음흉한 독사 같은 놈은 아다에게 미련이 남았다고 실토하면서 보라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투우체의 병적인 집착을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공절을 제안한다. 그들의 음험한 계략은 앞에서는 아다와 보라를 위하는 척 온갖 개소리를 늘어놓고 뒤에서는 악의적으로 이간질하여 관계를 내부에서부터 파탄내는 것이다. 다 함께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 두 간악한 공모자들은 위생이나 생활습관 같은 지극히 하찮은 문제로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시전하여 아다와 보라의 다툼을 유발한다. 그들의 추악한 계획 다음 단계로 투체는 보라의 가히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등신 같은 비밀번호, 즉 한심하기 그지없는 3333을 엿본 뒤 그의 신분증을 슬쩍한다. 그 역겨운 구렁이 같은 류즈가르는 훔친 신분증을 아다의 아파트에 갖다 놓으며 자신들의 치졸하기 짝이 없는 함정을 빈틈없이 완성한다. 뒤이어 투체는 아슬란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보안업체 직원인 척하며 집에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경보가 울렸다는 허무맹랑한 구라를 친다.
상황을 확인하러 간 네르기스 이모는 커피 테이블 위에 보라 신분증을 발견하고는 아니나 다를까 꼭지가 돌아 아다의 머리끄덩이를 잡아서라도 부르싸로 끌고 가겠다며 길길이 날뛴다. 실로 기가 막힌 반격으로 아다는 회사로 쳐들어가 보라가 자신을 떼어낼 구실을 만들려고 일부러 신분증을 두고 갔다며 맹비난을 퍼붓는 가히 명배우급 연기를 펼친다. 단둘이 남자, 그녀는 그 빌어먹을 생쇼가 전부 연기였음을 고백하며 자기의 그 광적인 가족들 소나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위장 이별을 해야 한다고 보라를 설득한다. 계획된 이별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눈이 먼 보라는 자제력이라곤 약에 쓰려고도 찾아볼 수 없이 아다의 직장으로 호화찬란한 선물 폭탄을 투하한다. 그는 알쏭달쏭한 메모와 함께 명품 구두와 드레스를 보내 회사 안에서 부질없는 추격전을 벌이게 한 뒤 마침내 둘만의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마련해 놓는다.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이 모든 연극은 AUB라는 오지랖만 태평양인 개새끼 하나가 둘의 대화를 엿듣고 사무실 전체에 떠벌리는 바람에 여지없이 박살나고 만다. 에피소드는 양가 식구들이 마침내 모든 거짓을 알아채고 저녁 식사 중인 두 사람을 급습하며 파국으로 치닫는데 이는 곧 펼쳐질 대규모 가족 전쟁의 확실한 예고편이다. 투체가 아다의 행방을 밀고 하자마자 벨마, 네르기즈, 야세민 이 참견쟁이 마녀들이 보라의 소굴로 난입하면서 에피소드는 막을 올린다. 이 남의 불행에 환장하는 하이에나 같은 무리는 아다와 보라의 미래 현장을 덮칠 수 있으리랑 방상에 빠져 추문이 터질 생각에 침이나 질질 흘리고 있다. 허나 아다는 드물게 제정신을 차리고 생존 본능을 발휘, 그 마녀들이 들이치기 직전 창문을 통해 간신히 몸을 빼낸다. 허둥지둥 내빼는 와중에 그녀는 멍청하게도 신발과 목걸이를 떨구고 마는데 이는 자신을 추격하는 집요한 사냥개들에게 빵 부스러기나 다름없는 단서를 던져준 격이다. 저택에 들이닥쳐 아다의 소지품을 발견한 이모들은 보라를 새 여자를 끌어들여 노란한 파렴치한 남봉꾼으로 즉각 단정해버린다. 이 모든 족같은 모략의 배후인 야세미는 아다의 목걸이를 증거랍시고 챙긴 후 보라의 잊지도 않은 남봉꾼 행각에 대해 악담을 퍼뜨리기 시작한다. 동이틀 무렵 주변의 모든 인물들은 보라의 바람기에 대한 날조된 소문을 찰석같이 믿어버렸는데 하긴 인간이란 원래 멍청하고 귀가 얇은 족속들이니까. 한편 이 어처구니 없는 중상모략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보라는 경멸에 찬 눈으로 자신을 신문하는 네르기즈와 아슬란 앞에서 찌질하게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는 아다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심이라며 절규하고 왜 그녀의 가족이 둘 사이를 파탄내려고 이토록 지랄발광을 하는지 이유를 대라고 악을 쓴다. 보라의 애원은 이내 암세포 같은 집착으로 변질되고 그는 아다의 소위 첫사랑이라는 작자에 대해 끈질기게 다그치며 그 망령 같은 놈의 실체를 밝히라고 윽박지른다. 네르기즈는 명백한 사실을 밝히는 대신 아다의 과거에 존재했다는 한 순정남에 대한 정교한 개소리를 날조하여 의도적으로 보라의 정신을 뒤틀어버린다. 기가 막히게 편리한 전개랍시고 아다의 이혼 변호사는 코앞으로 다가온 자기 결혼을 핑계로 한 달간의 휴업을 선포한다. 그 결과 그녀의 소송은 로펌 대표인 투르긋 아즈큰에게 인계되는데 이 작자는 자신이 여성에게 내려진 신의 축복이라도 되는 듯 행세하는 역겨운 인연이다. 투르굿은 업무협이라는 빤한 고실로 아다를 고급 식당으로 유인한 뒤 지체 없이 자신의 포식자적 본색을 드러낸다. 이 추잡한 인간은 아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끈질기게 수작을 걸어대고 그 행태가 워낙 노골적이라 그녀가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지사다. 공교롭게도 보라가 아다에게 정화를 걸고 그녀가 남자 지인과 저녁 식사 중이라는 말 한마디에 가뜩이나 위태롭던 그의 멘탈은 편집증의 시면으로 추락한다. 아다가 자리를 뜨자 보라는 네르기즈가 흘린 두루뭉술한 묘사 하나에만 의지해 추르굿과 대면하고는 이 인간이 바로 그 전설 속의 첫사랑이라면 어리석은 단정을 내린다. 기념비적인 등신짓으로 보라는 충동적으로 투르굿을 회사의 새로운 법률 고문으로 영입하는데 이는 제 손으로 닭장을 여우를 풀어놓은 적이다. 사무실로 복귀한 보라는 아다가 투르굿에게 조심해달라고 당부하는 대화를 엿듣고 그의 편집증에 걸린 뇌는 이것을 자신의 근거 없는 낭상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오인한다. 이 회사의 붙박이 독수리인 투우체는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변호사에게 관심을 보이며 정보를 얻어내려고 류즈가르와 셀린을 몰아붙이기 시작한다. 류즈가르는 눈에 띄게 공포에 질려 있는데 그의 불안한 태도는 곧 닥쳐올 재앙의 크기를 그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명백한 신호다. 허세에 가득 찬 보라는 투르굿, 네르기즈, 아슬란을 불러 모아 첫사랑으로 불리는 인물의 정체를 밝히겠다며 저녁 자리를 만든다.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자개적인 우연의 일치로 투엘체와 류즈가르가 바로 그 레스토랑의 모습을 드러낸다. 네르기즈와 아슬란을 발견하자마자 류즈가르는 꽁무니를 빼려 하지만 판을 흔들 최고의 기회를 감지한 투우체는 그를 자리에 물리적으로 붙들어 놓는다. 이 아슬아슬한 막장극은 보라가 네르기즈에게 투르굿이 소문 속의 그 첫사랑이 맞냐고 면전에서 쏘아붙이는 순간 완전히 개박살난다. 궁지에 몰린 네르기즈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진짜 사기꾼을 차마 지목하지 못하고 투르굿이 그 남자라는 거짓을 시인하며 치욕스럽게 자신의 실수를 덮는다.
기가 막히게 극적인 순간에 도착한 아다는 자신의 이모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자신을 좆되게 만드는 광경을 목격하고 만다. 완벽한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한 아다는 투르굿이 자신의 첫사랑이었노라 선언하면서도 지금은 경멸뿐이라고 덧붙이며 그 개소리를 홧김에 인정해버린다. 그날 저녁 식사는 예상대로 완벽한 난장판으로 치닫고 결국 아슬란이 혼절하고 보라의 주먹이 투르굿의 면상에 처박히며 모두가 경찰서에 연행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 재앙과도 같은 밤이 지났음에도 아다를 손에 넣겠다는 보라의 의지는 왠지 모르게 더욱 굳건해졌으니 이는 그의 총체적이고도 완벽한 우매함을 증명할 뿐이다. 이 완벽한 머저리는 청혼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다음 수순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즉시 터무니없는 가격의 약혼 반지를 사들인다. 그의 모친 벨마는 이 사태에 당연히 기겁하며 즉각 투호체를 불러들여 독사들의 모의를 꾸리는데 원래 뱀은 뱀을 알아보는 법이니까. 투체는 투르굿의 법률사무소에 잠입해 어설픈 첩보 활동을 벌인 끝에 류즈가르가 아다의 옛 애인이었을 뿐 아니라 현재 그 젠장 맞을 남편이라는 사실을 기어코 밝혀낸다. 그녀가 이 폭탄 선언급 정보로 류즈가르를 몰아붙이자 그 줏대없는 겁쟁이는 그녀의 약점이 담긴 영상으로 역겹박을 가하며 이로써 상황은 완벽한 교착 상태에 이른다. 진실을 직접 터뜨릴 카드를 잃은 투체는 대신 아다에게 보라의 심장을 박살내거나 아니면 류즈가르와의 결혼 사실이 폭로되어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잔혹한 최후 통첩을 보낸다. 아다가 이 풀 수 없는 딜레마와 씨름하는 바로 그 찰나 초인종이 울리며 또 한 차례 거대한 막장 드라마가 닥쳐올 것임을 암시한다. 보라의 아비 자페르와 어미 벨마 그리고 알리라는 사촌까지 대동한 그의 대가족이 아다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겠다며 그녀의 집으로 쳐들어온다. 이 웃기지도 않는 작당의 치명적인 허점은 당사자인 아다에게 그 누구도 미리 귀띔해줄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었다는 것이고 그 덕에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뒤통수를 맞고 굴욕감에 몸서리치게 된다. 아다의 식구들 역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 숙모 네르기스가 저들이 여자를 얻으러 왔다고 저속하게 내뱉기 전까지 그녀의 삼촌 아슬란은 천하태평할 만큼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들이 내린 첫 번째 어처구니 없는 추측은 청혼 상대가 아다가 아닌 셀린일 거라는 망상이었으니 이 집안에서는 이성적 사고라는 게 외계어처럼 들리는 모양이다. 이 우두남의 퍼레이드는 제페르가 보다 못해 친히 납셔서 제 아들 보라와 아다를 엮어주려는 속셈을 공식적으로 폭로할 때까지 이어진다. 이 기가 막힌 폭탄 선언을 소화하려 버둥거리는 아다 가족의 대가리가 집단으로 정지하는 광경이 눈에 선할 지경이다. 꼭지가 돌아버린 숙모 네르기즈는 아다와 보라 사이에 대체 무슨 개족 같은 연관성이 있냐며 해명을 다그친다. 나르시시스트 기회주의자 보라는 이 아수라장을 기회로 삼아 둘의 관계를 미화하며 운명 타령의 장광설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다는 보란듯이 양가 식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청혼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그 방에 있던 모두에게 제대로 빙의엇을 선사한다. 그녀는 이미 온 세상이 등을 돌린 마당에 이따위 족같은 싸움을 계속할 감정적 여력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 공개적인 퇴짜는 보라 집안의 체면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그의 어미 벨마는 아다를 저세상으로 보내버릴 듯이 노려본다. 재앙에 기름을 붓듯 보라는 전날 밤 아다가 몰래 자기 집에 들렀다는 사실을 생각 없이 실토해버린다. 그는 사실상 분노한 양가 식구들로 가득 찬 방에서 간밤에 둘이 자기 집에서 은밀히 만났다고 자백하는 꼴이다. 이 은밀한 밀회에 대해 알게 되자 숙모 네르기스가 조카에게 가졌던 마지막 한 줌의 신뢰마저 좆도 없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다. 거듭된 지랄과 뒤통수에 제대로 빡친 그녀는 아다를 당장 회사에서 해고해야 한다고 윽박지른다. 사면 초가에 몰려 선택지가 없어진 아다는 식구들의 성화를 멈추기 위해 결국 굴복하고 사직에 동의한다. 그녀가 자신의 커리어를 변기통에 흘려보내려는 찰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경력을 구원할 전화 한 통이 울린다. 괴르긴 재단의 페르하트라는 작자가 완전히 새로운 소셜미디어 작가상을 제정했음을 알린다. 예상했던 대로 아다와 투체 둘 다 후보에 오르며 억지스러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이는 아다에게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될 변변찮은 명분을 제공한다. 상위 후원자인 페르하트와 시린이라는 오래된 부부가 거들먹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선다. 이 커플은 무려 41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며 마치 사랑의 화신인 것처럼 소개된다. 슈리는 자기 남편은 다른 사람이 내린 커피는 질색한다고 주장하며 직접 커피를 대령하는 성스러운 의식을 거행한다. 그러자 페르하트는 오직 그녀를 위해 본명인 테브피까지 버렸다고 맞받아치고 이는 아다가 완전히 넋을 놓고 빠져드는 로맨틱한 세부사항이다. 이 모든 목가적인 망상은 페르하트가 사랑은 결국 우정으로 변질된다는 경솔한 발언을 내뱉으면서 순식간에 개박살이 나버린다. 쉬리는 이를 사랑의 종발 선고로 여기고 말로 남편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뒤 엿먹어라 하는 외침과 함께 이혼을 선언하며 뛰쳐나간다. 시상식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보라는 전형적인 개새끼처럼 이 모든 파국의 원인을 즉시 아다에게 돌린다.
그는 24시간 내에 41년 된 결혼 생활을 원상복구하지 못하면 상은 물 건너간 줄 알라는 지극히 비이성적인 최후 통첩을 날린다.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임무를 떠맡은 아다는 각자 버티고 있는 고집불통 노인들을 찾아가 상대가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설득해야만 한다. 그녀의 계획은 예상대로 두 사람 모두 사과를 받겠다며 나타나는 바람에 개같이 망해버리고 둘의 꺾일 줄 모르는 자존심은 어떠한 휴전도 불허한다. 모든 논리를 거스르고 사랑에 대한 아다의 필사적인 연설이 어찌 그들의 돌대가리에 박혔는지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향한 몽리를 거둔다. 한편 투체는 보라의 이상형인 척 온라인에서 그를 속이는 자신만을 한심하고 병신 같은 수작질에 한창이다. 다음 기사 주제가 소개팅으로 발표되자 투체는 자신의 음모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완벽한 기회를 포착한다. 그녀는 취재를 핑계 삼아 아다를 가스라이팅해서 실제 소개팅에 내보내고 시트라는 이름의 진짜 백의 변태와의 만남을 주선한다. 순진한 아다는 동료를 믿고 소위 사회적 실험을 한답시고 외딴 카페에서 이 정체불명의 낭자를 만난다. 그 남자가 아다의 휴대폰을 빼앗고 문을 걸어 잠근 뒤 본격적으로 추행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좆되기 시작한다. 아다의 위급한 상황을 알게 된 가족들이 집단 공황에 빠지고 보라는 즉시 그녀의 위치 추적에 나선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 짐승 같은 놈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고 다시는 이따위 짓을 할 수 있겠냐고 그에게 분노를 퍼붓는다. 구출 이후 보라는 그 변태가 아닌 아다에게 분노를 쏟아내며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을 얼마나 족같이 만들었는지에 대해 설교를 늘어놓는다.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다는 자기가 무슨 구출이 필요한 씨발 공주님이 아니며 혼자서도 충분히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당당하게 맞받아친다. 이후 보라는 자신의 온라인 소울메이트와 대망의 첫 만남을 갖기 위해 테라스로 향하지만 투우체에게 가로막힌다. 투체는 마침내 진실의 폭탄을 터뜨리며 보라를 향한 자신의 처량한 사랑을 고백하고 자신이 바로 그를 속여온 장본인임을 밝힌다. 아다가 나타나자 두체는 이 추잡한 음모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그녀는 아다가 어떻게 자신의 장기말이 되어 정보를 흘리고 통화를 위해 음성을 조작했는지 그 기만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의기양양하게 까발린다. 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계획적인 기만에 대한 자백은 보라가 아다에게 가졌던 마지막 한 줌의 신뢰마저 산산이 부숴버린다. 아다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만 감정만은 진짜였다고 호소하려 하지만 보라는 그딴 개소리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묵살해버린다. 극도로 잔인하게 그는 아다와의 관계는 이제 끝이며 자기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 모든 지랄들을 챙겨서 내 회사, 내 인생, 내 사람들 앞에서 영원히 씨발 꺼져버리라고 포효한다. 그의 마지막 말, 다시는 널 보고 싶지 않나, 꺼져! 는 그들의 관계 전체에 묘비를 세우는 잔혹한 최종 선고가 된다. 에피소드는 보라가 온라인에서 그토록 떠받들던 이상적인 여자의 정체가 바로 저 뱀 같은 투오치였음을 간파하고 마침내 아다를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막을 연다. 그토록 유치하면서도 치밀한 사기극에 노란한 자신이 천하의 호구가 된 기분에 그는 당연하게도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떤다. 보라는 불같이 노하며 그 저해가 뻔한 공작질에 가담해서 아다가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 했는지 실토하라고 악을 쓰며 추궁한다. 아다는 투치의 협박을 핑계대며 자신의 행각을 구차하게 변명하려 들지만 이미 배신감에 눈이 먼 보라는 그녀의 가소로운 궤변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추호도 없다. 마침내 뚜껑이 열린 그는 그녀를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자신의 회사와 집, 나아가 인생 반경에서 완벽하게 축출해버린다. 그렇게 개같이 쫓겨나고도 만신창이가 된 아다는 질기게도 순순히 물러서기를 거부한다. 그녀는 혼비백산하여 자페르 삼촌에게 연락하고 자신이 벌인 이 끔찍한 일을 수습해달라며 매달리는 최후의 발악으로 그를 만나려 한다. 아다는 자신의 일이 얼마나 절실한지 읍소하며 마치 철없는 애새끼 마냥 그의 개입을 구걸한다. 다음 날 자페르는 엘리프를 대동하고 느닷없이 회사에 들이닥쳐 낯짝 두껍게도 아이를 인질 삼아 감성에 호소하는 치졸한 수법을 쓴다. 그는 후견인이라는 직함과 죽은 딸의 유산을 들먹이며 보라의 죄책감을 족같이 후벼 파서 아다를 복직시키라고 몰아붙인다. 가족의 상처까지 팔아먹는 그야말로 치사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격이었고 보라는 앱이라는 작자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후려맞은 심정이다. 보라가 해고를 번복할 수 없다고 못 박았음에도 자페르는 엘리프를 위한다는 역겨운 위선을 떨며 끈들기게 입을 놀려댄다. 궁지에 몰려 빡친 보라는 모멸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듯한 배달원이라는 유일한 공석을 아다에게 내던진다. 그녀는 사장 개인 비서에서 회사의 최하층 업무로 굴러떨어진 셈으로 이는 실로 악랄하기 그지없는 인사조치였다. 그야말로 족같은 보직임에도 불구하고 아다는 저 뱀 같은 년에게 패배의 쾌감을 선사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그 모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후 페르하트라는 웬 멀끔한 양복쟁이가 거창한 글쓰기 대회를 발표하고 이는 보라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찌질함을 증명할 반을 깔아준다. 아직도 뒤끝이 가시지 않은 보라는 아다의 기사가 압도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대놓고 묵살한 채 투우체를 우승자로 지목하는 유치한 복수를 감행한다. 아다는 최고의 필자를 뽑겠다던 그의 헛소리나 다름없는 약속을 걸고 넘어지지만 보라는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그 항의를 일축해버린다. 그의 오만함에 씨발 정나미가 떨어진 아다는 또다시 독단적으로 움직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판을 뒤집기로 마음먹는다. 그녀는 두 명의 적, 사랑과 절망이라는 제목의 눈물 콧물 쏙 빼는 심파조의 글을 써내려가고 필일과 짜고 웹사이트에 슬쩍 게시할 작당을 한다. 아니나 다를까 그 글은 온라인을 휩쓸며 기록적인 흥행을 터뜨리고 대중은 역같은 감성파리에 환장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다. 보라가 이 대담한 학명을 알아채자 그는 이성을 잃고 당장 그 글을 내리라고 고함을 지른다. 옹졸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보라는 투우체와의 저녁 식사를 선언하고 아다를 그날 밤 자신들의 운전기사로 부려막는 치졸한 갑질을 시전한다. 그는 일부러 허름한 쾌프테 식당을 골라 그녀의 속을 긁어놓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그와 아다가 풋풋한 추억을 쌓았던 바로 그 빌어먹을 장소였다. 저녁 식사 내내 아다는 하녀처럼 그들의 수발을 들어했고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광경을 연출했다. 아다는 투우체의 음식에 의도적으로 미치도록 매운 소스를 퍼부어 그 악녀가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것으로 찌질한 복수극을 벌인다. 보라는 아다의 애들 같은 장난질에 면박을 주고 그녀를 택시에 강제로 태워보낸 뒤 스스로 백마탄 기사라도 된양 투우체를 챙기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인다. 한편 음흉한 투우체는 루즈가르가 거슬리자 부르칸이라는 사내를 매수해 레스토랑 영상 유출 사건의 범인으로 그를 몰아가려는 공작을 편다. 하지만 루즈가르가 그들의 추잡한 거래를 까발리겠다고 역으로 협박하자 그녀는 계획을 틀어 부르칸에게 타겟을 아다로 바꿔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사주해야만 했다. 아다와 루즈가르는 마침내 그들의 개막장 위장 결혼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마지못해 법원으로 향한다. 둘은 의외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사랑에 눈먼 등신 루즈가르는 자신이 씨발 진짜로 그녀를 좋아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만다. 아다는 그가 벌인 깽판에 대해 그래서 뭐? 라는 투로 일축하고 둘은 더 이상의 깨싸움 없이 각자의 길을 가며 마침내 그 코미디 같은 관계를 청산한다. 이 모든 난리통 속에서 네르기즈 이모는 루즈가르의 가정사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그의 모친 연락처를 캐내기 위해 광적으로 매달린다. 부르칸은 마침내 투우치의 각본대로 회사의 모습을 드러내 영상 유출 대참사의 책임을 아다에게 전가할 채비를 마친다. 하지만 아다가 그의 덤제 행각이 담긴 증거를 들이밀며 압박하자 어설픈 음모는 박살나고 그 쫄보는 배우를 불지 않은 채 꼬리를 말고 도망친다. 거짓으로 점철된 이 수렁에서 허우적대느라 녹초가 된 아다는 이 모든 개같은 막장극을 끝장내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야세민 이모에게 전화해 서커스단 같은 식구들을 싹 다 긁어모으라고 이루고는 보라의 저택에서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열채비를 한다. 그날 밤 아다와 그 일당은 도르세즈 가족의 저녁 식사 자리에 난입해 그동안의 모든 추잡한 비밀을 남김없이 폭로해버린다. 그녀는 루즈가르와의 위장결혼, 취업을 위한 사기 행각, 그리고 재수없게도 보라를 사랑하게 되어버린 자신의 감정까지 모조리 자백한다. 그 고백은 현장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네르기즈 이모는 기절초풍하며 야세민 이모가 사실 평생 독신이었다는 비밀까지 터져나온다. 넋이 나간 보라는 아다를 역대급 사기꾼이라 매도하며 그녀와 그 씨발 족같은 집구석 전체를 자신의 집에서 영원히 축출해버린다. 6개월 후 우리는 부르사에서 피골이 상접한 채 무기력하게 지내며 세상 다 산 듯한 음울한 대학생 몰골의 아다를 마주한다. 갓 약혼한 친구 알리와 셀린이 나타나 보라가 마침내 영상 유출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고 그 악랄한 년 투우체를 가차없이 내쳤다는 소식을 호그닥 떨며 전한다. 아다가 자기 연민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댈 때 보라가 어느 삼류 로맨스 소설 주인공 마냥 혜성처럼 등장한다. 그는 그녀가 없으면 씨발 자기는 숨도 못 쉰다는 동 기름지고 허황된 사랑 타령을 짓거리며 자신의 섬, 자신의 아다를 돌려달라고 억지를 부린다. 그녀의 맷가리 없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보라의 요란벅적지근한 로맨틱 쇼는 제대로 먹히고 둘은 클리셰대로 진하게 키스를 갈기는데 뭐니뭐니 해도 이건 막장 드라마의 정석이니까. 이후 에피소드는 예정된 수순인 결혼식으로 급전개되고 두 사람은 만인 앞에서 어디서 복사에 붙여넣기라도 한 듯한 상투적인 서약을 읊어댄다. 아다의 마지막 내레이션은 운명이니 영원한 사랑이니 하는 망상을 설파하고 손발이 오그라들 만큼 달달한 감성파리를 퍼부으며 보라와 백년해로를 맹세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